종소리가 울렸습니다. 새벽 5시, 쇠를 때리는 소리가 산에 부딪혀 돌아왔어요. 저는 눈을 떴습니다. 옆에 누운 사람의 갈비뼈가 보였어요. 숨을 쉴 때마다 갈비뼈 사이가 움푹 들어갔습니다. 저는 일어나서 신발을 신었어요. 밖으로 나가니 영하 20도의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그때 저는 14살이었어요. 요덕 수용소. 남한 사람들은 정치범 수용소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저는 그곳에서 6년째 겨울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날 아침도 작업하러 가는 길에 시신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밤새 얼어 죽은 거였어요. 저는 일본 오사카에서 태어나서 만화를 보고 과자를 먹고 학교에 다니던 평범한 아이였습니다. 그런 아이가 시신 옆을 아무렇지 않게 지나가는 아이가 됐어요. 9살에 이곳에 들어와서 6년 만에 그렇게 변한 겁니다. 제가 왜 일본에서 이 혹독한 수용소로 오게 됐는지 알려면 1977년 일본 오사카로 가야 합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 탈북 사례들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잠시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감동적인 탈북 이야기로 보답드리겠습니다.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반가운 마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1977년 일본 오사카에서 오늘의 이야기는 시작합니다. 저는 1968년에 일본 오사카에서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박준호예요. 아버지 박성일, 어머니 김옥희, 그리고 저보다 3살 어린 여동생 미나. 넷이서 오사카 이쿠노구에 살았습니다. 이쿠노구를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제일 교포가 많이 모여 사는 동네입니다. 골목마다 한국어 간판이 있었어요. 김치 냄새가 났고 저녁이면 어디선가 트로트가 흘러나왔습니다. 일본 한가운데 있는데 일본 같지 않은 동네였어요. 저는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자랐습니다. 할아버지 이야기를 먼저 해야 합니다. 할아버지 박용철, 1922년 경상남도 진주에서 태어나 17살에 일본으로 건너간 분이에요. 일제 강점기였어요. 먹고 살 길이 없어서 바다를 건넌 거였습니다. 오사카에 도착해서 처음에는 공장에서 일했고 전쟁이 끝난 뒤에는 작은 파친코 가게를 열었어요. 파친코는 일본식 슬롯머신 같은 건데 구슬을 튀기는 기계가 줄줄이 놓여 있는 가게입니다. 할아버지는 그 가게를 하나에서 둘로, 둘에서 셋으로 늘렸어요. 장사를 잘하셨습니다. 제1교포 사회에서 박 사장이라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할아버지는 키가 컸습니다. 178cm의 어깨가 넓었어요. 항상 양복을 입으셨습니다. 집에서도 양복 윗옷을 걸치고 계셨어요. 제1교포 중에 양복을 매일 입는 사람은 드물었는데 할아버지는 그게 자존심이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안 일이지만 할아버지가 처음 일본에 왔을 때 입고 있던 옷은 솜이 빠진 저고리 하나였다고 합니다. 맨발이었대요. 그래서 양복에 집착하셨던 것 같습니다. 가난했던 자신을 덮고 싶으셨던 건지도 모르겠어요. 할아버지 양복 왼쪽 가슴에는 배지가 하나 달려 있었습니다. 작은 배지였어요. 붉은색이었습니다. 저는 그게 뭔지 몰랐어요.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조총련 배지였어요. 조총련, 제1본 조선인총연합회, 북한을 지지하는 제1교포 단체예요. 할아버지는 그 단체의 오사카 지역 간부였습니다. 매달 회의에 나가셨고 기부금을 내셨어요. 거실 벽에는 김일성 주석의 사진이 걸려 있었는데 저는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거실에 걸려있는 아저씨 사진이구나 하면서 자랐습니다. 할아버지는 저한테 자주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무릎에 앉혀놓고요. 경상도 사투리가 섞인 말투로 말씀하셨습니다. 준호야, 우리 고향이 어딘지 아나? 제가 모른다고 하면 조선이다, 우리 고향은 조선이다 하셨어요. 조선에는 땅이 넓고 산이 높고 사람들이 다 우리 동포다. 거기 가면 차별 안 받는다. 할아버지 목소리는 그 이야기를 할 때 유독 힘이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때 일본에서 자라는 제1교포 아이가 뭘 느끼는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학교에 가면 저는 조센징이었습니다. 일본 아이들이 그렇게 불렀어요. 조센징 냄새난다. 그런 말을 들으면서 컸습니다. 선생님도 가끔 이상한 눈으로 봤어요. 노골적으로 뭘 하진 않았지만 일본 아이들이 놀리는 걸 못 본 척할 때가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어머니한테 말하면 어머니는 참아라, 참으면 된다고 하셨어요. 아버지한테 말하면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제 머리를 한번 쓸어주셨습니다. 할아버지한테 말하면 달랐어요. 할아버지는 제 앞에 쪼그려 앉아서
두 손으로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눈을 맞추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준호야, 우리가 여기서 이런 소리를 듣는 건 고향이 없어서 그렇다. 고향에 가면 안 그렇다. 고향에 가면 우리도 사람 대접을 받는다. 저는 그 말을 믿었어요. 할아버지가 하시는 말은 다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저한테 그런 사람이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크고 가장 강하고 가장 옳은 사람. 그때는 몰랐습니다. 할아버지도 속고 계셨다는 걸. 1977년이었어요. 제가 9살이 되던 해 봄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어느 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말씀하셨어요. 온 가족이 모여 앉은 자리였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저, 미나, 6명이 밥상 앞에 앉아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젓가락을 내려놓고 입을 여셨습니다. 우리 조선에 가기로 했다. 할아버지의 형, 큰 할아버지는 그 자리에 안 계셨어요. 큰 할아버지는 같이 안 가신다고 하셨거든요. 할아버지가 몇 번을 설득하셨는데 큰 할아버지는 끝내 고개를 저으셨다고 합니다. 나는 여기서 살다 여기서 죽겠다. 그 한마디였대요. 할아버지는 그 이야기를 할 때 입을 꽉 다무셨어요. 형한테 서운하셨던 건지 아니면 형이 맞다는 걸 어딘가에서 느끼셨던 건지 저는 모릅니다. 아버지가 먼저 고개를 드셨어요. 어머니도 멈추셨습니다. 할머니만 고개를 숙이고 계셨어요. 이미 아시는 표정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말을 이으셨어요. 조총련에서 배를 마련해준다. 조선에 가면 집도 주고 일자리도 주고 아이들 학교도 보내준다. 거기가 우리 고향이다. 더 이상 일본에서 눈치 볼 필요 없다. 아버지가 조용히 물었어요. 아버지, 진짜 괜찮겠습니까? 할아버지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알아봤다. 먼저 간 사람들한테 소식도 들었다. 좋다고 한다. 땅도 넓고 일자리도 많다. 이보다 나쁠 수가 없지 않나. 아버지는 더 이상 말씀 안 하셨어요. 아버지는 원래 할아버지한테 반대 의견을 내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가 뭔가 말하려고 입을 여셨는데 할아버지가 먼저 말씀하셨어요. 오키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알아서 한다. 어머니는 입을 다무셨습니다. 저는 이불을 덮고 누워서 생각했어요. 조선, 할아버지가 말하는 그곳, 차별 없는 곳, 우리 고향. 저는 가보고 싶었습니다. 솔직히 신이 났어요. 학교에서 조센증이라고 놀리는 애들 안 봐도 되니까. 새로운 곳에서 새 친구를 사귀는 거니까. 9살이었습니다. 9살한테 세상은 그렇게 단순했어요. 미나는 6살이었어요. 뭔지도 모르고 오빠, 배 타는 거야. 나 배 좋아하면서 좋아했습니다. 출발 준비가 시작됐어요. 할아버지는 파친코 가게를 정리하셨습니다. 3개를 다 파셨어요. 집도 파셨습니다. 가구도요. 평생 모은 것들을 몇 주 만에 처분하셨어요. 조총련 사람들이 도와줬습니다. 서류를 만들고 짐을 붙이고 집 안이 날마다 비어갔어요. 거실에 걸려있던 김일성 사진 액자는 마지막까지 벽에 걸려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짐을 쌓으면서 아무 말 없이 일하셨어요. 그런데 한 번 어머니가 부엌에서 혼자 서 계신 걸 봤습니다. 창밖을 보고 계셨어요. 뭘 보시는 건지 저는 몰랐어요. 그냥 서 계셨습니다. 한참을. 지금 생각하면 어머니는 그때 이미 불안하셨던 것 같아요. 하지만 며느리가 시아버지한테 반대할 수 있는 집안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출발 전날 밤 할아버지가 저를 무릎에 앉히셨어요. 양복 가슴에서 나프탈렌 냄새가 났습니다. 할아버지 특유의 냄새였어요. 할아버지가 제 머리를 쓸어내리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준호야, 내일부터 우리는 고향 사람이다. 일본 사람이 아니라 조선 사람이다. 당당하게 살면 된다. 저는 할아버지 양복 단추를 만지작거리면서 들었어요. 금색 단추였습니다. 반짝거렸어요. 저는 그 단추가 좋았습니다. 할아버지한테 꼭 맞는 것 같아서. 1977년 4월, 니가타 항구. 항구에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전만큼 많지는 않다고 했습니다. 1960년대에는 수천 명이 한꺼번에 탔다는데 그때는 20가족쯤이었어요. 그래도 인공기가 걸려 있었고 작은 악단이 밝은 곡을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울고 있는 사람도 있었고 손을 흔드는 사람도 있었어요. 만경봉호, 그 이름을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하얀 배였어요. 9살 눈에는 엄청나게 큰 배였습니다. 줄을 서서 배에 올랐습니다. 할아버지가 제 손을 잡고 어머니가 미나를 안고
아버지가 짐을 들고 할머니는 아버지 뒤에서 천천히 걸으셨어요. 할머니 다리가 안 좋으셔서 계단을 오르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배 위에서 항구를 내려다봤어요. 배웅 나온 사람들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흰 손수건을 흔드는 사람도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난간에 서서 항구를 바라보셨습니다. 한참을 보셨어요. 표정이 기억납니다. 웃고 계셨어요. 근데 눈은 안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게 무슨 표정인지 몰랐어요. 지금 생각하면 할아버지도 무서우셨던 것 같습니다. 40년 넘게 산 나라를 떠나는 거니까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가족 앞에서 절대 그런 말을 안 하시는 분이었어요. 배가 출발했습니다. 항구가 멀어졌어요. 일본이 작아졌습니다. 저는 난간에 매달려서 봤어요. 물이 하얗게 갈라지면서 배가 나아갔습니다. 바람이 세서 눈이 매웠어요. 미나가 옆에서 오빠, 바다 진짜 크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래, 크다 했어요. 그게 일본에서의 마지막 기억입니다. 이틀 뒤 배가 도착했습니다. 청진항이었어요. 항구에 내리자마자 느낀 건 냄새였습니다. 일본하고 달랐어요. 흙냄새가 진하고 공기가 무거운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눈에 들어온 건 사람들이었어요. 환영 나온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현수막이 걸려 있었어요. 환영합니다. 귀국 동포. 꽃다발을 든 여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악단이 또 있었어요. 밝은 음악이 울렸습니다. 할아버지가 제 손을 잡고 내리면서 말씀하셨어요. 봐라, 준호야. 우리를 환영한다. 할아버지 목소리가 떨렸어요. 기뻐서 떠신 건지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평양으로 배치됐습니다. 기차를 타고 가면서 창밖을 봤습니다. 논과 밭이 펼쳐져 있었어요. 산이 보였습니다. 간간히 마을이 지나갔어요. 사람들이 길에서 걷고 있었는데 옷이 어두운 색이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사람들이 알록달록한 옷을 입었는데 여기는 다 검은색이나 남색이었어요. 그게 조금 이상하긴 했습니다. 그래도 할아버지가 좋다고 하셨으니까요. 평양에 도착했습니다. 아파트를 배정받았어요. 대동강 근처였습니다. 방이 셋이었어요. 일본 집보다 넓었습니다. 새 페인트 냄새가 났어요. 바닥은 차가웠지만 깨끗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방을 둘러보시면서 봐라, 이 정도면 됐지 하셨어요. 할머니가 부엌을 보시면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처음 며칠은 좋았습니다. 조선노동당 지역 간부라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쌀이랑 과일이랑 고기를 선물로 가져왔어요. 일본에서 가져온 가전제품을 신기하게 구경했습니다. 할아버지한테 연신 동포께서 오셔서 기쁩니다 하면서 악수를 했어요. 할아버지는 양복을 차려입고 그 사람들을 맞이하셨습니다. 자랑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저도 학교에 갔습니다. 조선어를 배워야 했어요. 일본어가 모국어였으니까요. 선생님이 친절했습니다. 아이들도 처음에는 호기심이 많아서 너 일본에서 왔어? 일본은 어때? 하면서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서툰 조선어로 대답했어요. 아이들이 제 발음이 이상하다면서 웃었는데 일본에서 들었던 그런 웃음이 아니었어요. 그냥 신기해서 웃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이 모든 게 얼마 안 간다는 걸. 균열은 작은 것부터 왔습니다. 아파트에 텔레비전이 한 대 있었어요. 일본에서 가져온 거였습니다. 그런데 채널이 하나밖에 안 나왔어요. 조선중앙 텔레비전. 아침부터 밤까지 같은 뉴스, 같은 노래, 같은 연설. 일본에서는 채널을 돌리면 만화도 나오고 드라마도 나오고 야구도 나왔는데요. 저는 어머니한테 물었어요. 다른 거 안 나와요? 어머니가 여기는 이것만 나온다고 하셨습니다. 가게에 물건이 없었어요. 일본에서는 편의점에 들어가면 과자가 벽 한 면을 채우고 있었는데 여기는 구경상점 선반이 비어 있었고 있는 것도 종류가 하나였습니다. 배급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정해진 날에 정해진 양을 받는 거예요. 쌀이랑 옥수수랑 간장. 처음에는 그래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석 달쯤 지나자 찾아오는 사람들이 줄었어요. 처음에 선물을 가져오던 간부들이 안 왔습니다. 할아버지가 궁금해하셨어요. 조총련에서 약속한 것들이 있었거든요. 공장 관리 자리를 준다, 차를 준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셨대요. 그런데 아무것도 오지 않았어요. 할아버지가 직접 당 사무실을 찾아가셨는데 돌아왔을 때 표정이 어두웠어요. 아무 말씀 안 하셨습니다. 제가 느낀 건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졌다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호기심이었어요.
일본에서 온 동포를 신기하게 봤습니다. 그런데 점점 다른 눈빛이 섞이기 시작했어요. 경계하는 눈빛이었습니다. 학교에서도 아이들이 저한테 말을 덜 걸었어요. 경계.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저를 일으켜 세우고 물었습니다. 박준호, 일본에서 뭘 배웠느냐? 대답을 하면 자본주의 교육이 이래서 문제라고 말하면서 다른 아이들한테 고개를 돌렸어요. 제일 이상했던 건 이런 거였습니다. 할아버지가 외출을 하시면 뒤에 사람이 따라왔어요. 멀찍이 걸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멈추면 그 사람도 멈추고 할아버지가 걸으면 따라 걸었어요. 저는 할아버지한테 물었어요. 할아버지, 저 사람 왜 따라와요? 할아버지가 고개를 돌려서 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앞을 보면서 아무 말 안 하셨어요. 입이 딱 다물어져 있었습니다. 할아버지한테서 처음 본 표정이었어요. 두려움이었습니다. 저는 9살이었지만 그건 알 수 있었어요. 어느 날 할아버지가 집에서 큰 소리를 내신 적이 있어요. 저녁이었습니다.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거실에서 이야기를 하고 계셨어요. 저는 방에 있었는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아버지 목소리였어요. 속았다. 그 한마디가 벽 너머로 들렸어요. 낮은 목소리인데도 또렷했습니다. 아버지가 뭐라고 하셨는데 잘 안 들렸어요. 할아버지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가 뭐가 낙원이야. 전부 거짓말이야. 저는 그 말을 듣고 이불을 뒤집어 썼어요. 무서웠거든요. 할아버지가 화내시는 걸 처음 봤으니까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화가 아니었어요. 절망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절망하신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크고 강한 사람이 무너지는 소리였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한마디가 할아버지를, 그리고 우리 가족 전부를 잡아먹을 거라는 걸. 할아버지의 그 한마디, 속았다. 그게 언제 밖으로 새 나갔는지 저는 모릅니다. 북한에서는 벽이 듣는다는 말이 있어요. 진짜로 듣습니다. 아파트 벽이 얇았어요. 옆집 사람이 기침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면 우리 집 소리도 옆집에 들렸을 거예요. 아니면 누군가 일부러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할아버지를 따라다니던 그 사람이, 아니면 처음에 선물을 가져왔던 간부들 중 하나가. 저는 모릅니다. 지금도 모릅니다. 확실한 건 하나예요. 할아버지의 말이 어딘가로 갔고 돌아올 때는 우리 가족을 잡으러 왔습니다. 1978년 2월이었어요. 평양에 도착한 지 10달쯤 됐을 때입니다. 새벽이었습니다. 잠을 자고 있었어요. 문 두드리는 소리에 깼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게 아니라 때리는 거였어요. 쾅쾅쾅. 나무 문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눈을 떴어요. 어둠 속에서 미나가 옆에서 제 팔을 잡았습니다. 동생 손이 차가웠어요. 거실에서 소리가 났어요. 아버지가 문을 여는 소리, 그리고 낯선 목소리, 여러 명이었습니다. 군홧발 소리가 마루를 때렸어요. 저는 방문 틈으로 내다봤습니다. 거실에 군복을 입은 사람 둘, 사복을 입은 사람 둘이 서 있었고 사복 입은 사람 하나가 종이를 들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벽 쪽에 서 계셨습니다. 어머니가 아버지 뒤에 서 계셨어요. 할머니는 방에서 나오지 못하셨습니다. 할아버지가 거실 한가운데 서 계셨어요. 양복을 안 입고 계셨습니다. 처음이었어요. 할아버지가 양복 없이 서 계신 걸 본 게 속옷 차림이었습니다. 갑자기 할아버지가 작아 보였어요. 항상 크고 넓었던 어깨가 그날 새벽에는 좁았습니다. 사복 입은 사람이 종이를 펼쳐서 읽었어요. 뭐라고 읽었는지 다 기억나진 않습니다. 반동적 언행,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 대한 모독, 명화 교양 대상 같은 말들이 들렸어요. 9살한테는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다만 분위기로 알 수 있었어요. 나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아이들은 빼달라.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어요. 차분했습니다. 사복 입은 사람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부 갑니다. 할아버지가 다시 말씀하셨어요. 아이들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나만 가면 되지 않습니까? 사복 입은 사람이 대답하지 않았어요. 군복 입은 사람 하나가 앞으로 나와서 할아버지 팔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가 뿌리치셨어요. 그러자 다른 군복이 다가왔습니다. 어머니가 비명을 지르셨어요. 아버님, 아버지가 앞으로 나가려고 했습니다. 사복 입은 사람이 아버지를 막았어요. 미나가 제 팔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울고 있었어요. 소리는 안 내고 눈물만 흘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방문 틈에 서서 보고만 있었어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9살이었으니까요. 그냥 서서 봤습니다.
할아버지가 끌려나가는 걸 봤어요. 할아버지가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셨습니다. 양복은 못 입으셨어요. 속옷 위에 외투 하나만 걸치고 나가셨습니다. 그때 할아버지가 한번 뒤를 돌아보셨어요.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방문 틈으로요. 할아버지 눈이 기억나요. 뭐라고 말하고 싶은 눈이었습니다. 미안하다는 건지 걱정하지 말라는 건지 입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눈만 저를 보고 계셨습니다. 2초쯤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할아버지가 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할아버지를 집에서 가까이 본 것은 그때가 마지막이었습니다. 30분도 안 돼서 우리한테도 나오라고 했어요. 짐을 싸라고. 20분 줬습니다. 어머니가 정신없이 옷가지를 보따리에 넣었어요. 아버지는 멍하니 서 계셨습니다. 할머니가 방에서 나오셨는데 다리가 더 안 좋아지신 것 같았어요. 비틀거리셨습니다. 저는 방에 들어가서 뭘 챙겨야 할지 몰랐어요. 9살이 급하게 챙길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저는 손에 잡히는 것만 가져갔어요. 저는 연필 한 자루, 공책 한 권, 그리고 어머니가 일본에서 가져온 사진첩을 챙겼어요. 그 안에 오사카 집 앞에서 찍은 가족 사진이 있었거든요. 할아버지가 양복을 입고 서 계시고 할머니가 옆에, 아버지 어머니가 뒤에, 저와 미나가 앞에 앉아 있는 사진이에요. 할아버지가 웃고 계셨습니다. 현관으로 나왔더니 트럭이 한 대 서 있었어요. 군용 트럭이었습니다. 짐칸에 천막이 쳐져 있었어요. 우리 가족이 올라탔습니다. 할아버지는 없었어요. 따로 실려 가신 거였습니다. 트럭 안은 어두웠어요. 틈으로 들어오는 바깥 빛만 있었습니다. 엔진이 걸리고 트럭이 움직였어요. 미나가 제 옆에 딱 붙어 앉았습니다. 떨고 있었어요. 저는 동생 손을 잡았습니다. 아무 말도 못했어요. 할 수 있는 게 손을 잡는 것뿐이었습니다. 트럭이 얼마나 달렸는지 모르겠어요. 시간 감각이 없었습니다. 중간에 한번 멈췄어요. 천막 밖으로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른 트럭인 것 같았어요. 사람들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만 가는 게 아니었어요. 다른 가족들도 같이 가고 있었습니다. 다시 움직였어요. 길이 험해졌습니다. 트럭이 덜컹거렸어요. 아버지가 할머니를 잡고 계셨어요. 할머니가 트럭 바닥에서 엉덩이가 들썩일 때마다 아버지가 잡으셨습니다. 어머니는 미나를 품에 안고 계셨어요. 저는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트럭 바닥에 철판이 찼어요. 추웠습니다. 2월에 북한이었으니까요. 여러분, 지금 생각해보면 그 트럭 안에서 저는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왜 우리가 여기 타고 있는지, 어디로 가는 건지, 할아버지는 어디에 계신 건지, 9살한테 그걸 이해하라는 건 무리였습니다. 저는 그냥 추웠고 무서웠고 미나 손을 잡고 있었어요. 트럭이 멈췄을 때 밖에서 누군가 천막을 열었습니다. 빛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눈이 부셨습니다. 적응이 되고 나서 바깥을 봤어요. 산이었습니다. 사방이 산이었어요. 높은 산이 빙 둘러 있었습니다. 그 산 아래에 건물들이 보였어요. 낮은 건물들이었습니다. 흙벽 건물이었어요. 지붕이 낮았습니다. 건물과 건물 사이를 철조망이 이어주고 있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줄을 서서 걸어가는 사람들이었어요. 머리를 짧게 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남자도 여자도 같은 옷을 입고 있었어요. 회색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 냄새를 맡았어요. 흙 냄새하고 연기 냄새가 섞인 것 같았는데 그 밑에 다른 냄새가 있었습니다. 사람 냄새였어요. 많은 사람이 오랫동안 씻지 못했을 때 나는 냄새. 저는 코를 막으려다가 참았어요. 왜 참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어른들이 아무도 코를 안 막으니까 저도 참은 것 같아요. 내리라는 말에 트럭에서 내렸습니다. 발이 땅에 닿았어요. 흙이었습니다. 질퍽한 흙이었어요. 신발이 빠질 것 같았습니다. 미나가 내리면서 넘어졌어요. 어머니가 잡아 세우셨습니다. 군복 입은 사람이 우리를 건물 하나로 데려갔어요. 사무실 같은 곳이었습니다. 책상이 하나 있고 의자가 몇 개 있었어요. 벽에 김일성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평양 아파트 거실에도 걸려 있던 것과 같은 사진이었어요. 같은 사진인데 느낌이 달랐습니다. 사복 입은 사람이 서류를 읽었어요. 또 읽었습니다. 아까 집에서 들었던 것과 비슷한 내용이었어요. 박용철, 반혁명적 언행, 가족 전원 혁명화 교양 조치, 할아버지 이름이 나왔어요. 아버지는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대답이 없었어요. 할아버지는 우리와 다른 구역으로 가셨습니다. 같은 수용소 아니라고는 했지만 만날 수 없었어요.
할아버지가 어떤 곳에 배치된 건지 그때는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우리 가족은 혁명화 구역에 배치됐어요. 혁명화 구역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나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일정 기간이 얼마인지는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어요. 막사로 안내받았습니다. 길고 낮은 건물이었어요. 방이 줄줄이 붙어 있었습니다. 우리한테 배정된 방은 칸막이 하나로 나뉜 작은 공간이었어요. 바닥이 흙이었습니다. 이불이 있긴 했는데 얇았어요. 손으로 들어 올려 보니 솜이 뭉쳐져 있었습니다. 창문은 작았어요. 유리가 한쪽이 깨져 있었고 종이로 막아 놓았습니다. 아버지가 짐을 내려놓으셨어요. 어머니가 미나를 앉히셨습니다. 할머니가 벽에 기대 앉으셨어요. 숨을 가쁘게 쉬고 계셨습니다. 트럭에서 너무 흔들려서 그러신 것 같았어요. 저는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4평도 안 되는 공간에 5 식구가 들어앉았어요. 일본 오사카 집이 떠올랐습니다. 다다미 냄새가 나던 방, 햇볕이 드는 부엌, 텔레비전에서 만화가 나오던 거실. 1년 전까지 거기 있었어요. 1년 만에 여기 와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배급이 나왔어요. 옥수수 알갱이였습니다. 삶은 것도 아니고 볶은 것도 아닌 그냥 옥수수 알갱이를 그릇에 담아줬어요. 5 식구 몫이 한 그릇이었습니다. 어머니가 그걸 보시더니 한참 아무 말 없이 서 계셨어요. 아버지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먹자. 5 식구가 둥글게 앉아서 옥수수 알갱이를 집어 먹었어요. 씹으면 가루가 됐습니다. 삼키면 목이 아팠어요. 물을 마시고 싶었는데 물은 따로 받아와야 했어요. 어디서 받는지도 몰랐습니다. 미나는 안 먹었어요. 입을 꽉 다물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미나야, 먹어라라고 하셨어요. 미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6살짜리가 고개를 젓는데 그 눈이 겁에 질려 있었어요. 저는 옥수수 알갱이를 하나 집어서 미나 입에 갖다 댔어요. 미나야, 이거 먹어. 맛없는데 먹어야 해. 미나가 입을 벌렸습니다. 씹지도 않고 삼켰어요. 저는 하나를 더 줬습니다. 또 삼켰어요. 그렇게 하나씩 줬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날 밤 이불을 깔면서 손이 닿은 게 있었어요. 주머니 아니었습니다. 뭔가 딱딱한 게 있었어요. 꺼내봤습니다. 단추였어요. 금색 단추, 할아버지 양복 단추였습니다. 새벽에 할아버지가 끌려 나가실 때 양복을 못 입으셨잖아요. 그 양복이 거실에 걸려 있었는데 트럭에 타기 전에 제가 뭔가를 집으면서 주머니에 들어간 것 같았어요. 일부러 넣은 건지 우연히 들어간 건지 저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거기 있었어요. 할아버지의 단추가 제 주머니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 단추를 쥐었어요. 손 안에 쏙 들어오는 크기였습니다. 차가웠어요. 저는 단추를 쥔 채로 이불 속에 누웠습니다. 그게 여러분이 처음에 들으셨던 그 밤입니다. 흙바닥에 누워서 어머니 손을 잡고 할아버지가 어디 갔냐고 물었던 그 밤이에요. 오른손에는 어머니 손이, 왼손에는 할아버지 단추가 있었습니다. 9살 아이가 가진 건 그 2가지 뿐이었어요. 잠이 오지 않았어요. 기침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습니다. 누군가가 작게 우는 소리도 들렸어요. 바깥에서 바람 소리가 났습니다. 산에서 내려오는 바람이었어요. 2월의 함경남도 바람은 칼처럼 얇았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일본을 생각했어요. 오사카 집 다다미 위에 누워있는 상상을 했습니다. 할아버지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계시고 어머니가 부엌에서 밥을 짓고 미나가 옆에서 자고 있는 그런 밤을 눈을 감으면 거기 있을 수 있었어요. 눈을 뜨면 흙천장이었지만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흙천장을 10년 동안 보게 될 거라는 걸. 그리고 하나 더 몰랐어요. 저보다 먼저 이곳에 끌려온 사람들이 있었다는 걸. 그 사람들 중에 제가 앞으로 30년을 잊지 못할 사람이 있었다는 걸. 그날부터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요덕 수용소의 아침은 종소리로 시작됐어요. 새벽 5시에 종이 울렸습니다. 쇠를 때리는 소리였어요. 그 소리가 산에 부딪혀서 돌아왔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울렸어요. 잠이 덜 깬 채로 일어나야 했습니다. 첫날 아침, 저는 그 종소리에 놀라서 벌떡 일어났어요. 미나도 깼습니다. 어머니가 미나를 안으면서 괜찮다고 하셨어요. 괜찮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막사 밖으로 나오니 사람들이 줄을 서고 있었습니다. 줄이 길었어요. 남자 줄, 여자 줄이 따로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여자 줄에 섰어요. 저도 어머니 뒤에 섰습니다.
10살이 안 됐으니까요. 앞에 선 사람들을 봤는데 얼굴이 까맸습니다. 햇볕에 탄 게 아니라 때가 낀 것 같았어요. 남자도 여자도 같은 회색 작업복을 입고 있었고 머리카락도 남녀 구분 없이 짧았습니다. 줄을 서서 기다리니 찌그러진 양은 그릇에 옥수수죽이 담겨 나왔습니다. 옥수수를 갈아서 물에 푼 것 같았어요. 죽이라기보다 물이었습니다. 숟가락으로 떠보면 바닥이 보였어요. 한 모금 마셨더니 미지근하고 아무 맛도 안 났습니다. 아버지는 남자 줄에서 받으셨어요. 양이 같았습니다. 어른이나 아이나 같은 양이었어요. 할머니가 그걸 보시더니 본인 그릇에서 조금 덜어서 미나한테 줬습니다. 아무 말 없이 미나가 할머니는요? 라고 물었어요. 할머니가 나는 배 안 고프다고 하셨습니다. 거짓말인 거 알았어요. 할머니 손이 떨리고 있었으니까요. 여러분, 수용소의 하루를 말씀드릴게요. 새벽 5시에 기상, 5시 반에 아침 배급, 6시부터 노동, 점심은 12시에 옥수수 알갱이 한 줌, 다시 노동, 저녁 6시에 옥수수죽, 7시부터 사상학습, 밤 9시에 취침, 매일 같았어요. 하루도 빠짐없이,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몸이 아파도요. 쉬는 날은 1년에 김일성 생일, 김정일 생일, 설날 정도뿐이었는데 그때도 노동 대신 사상학습이 더 길었어요. 노동은 나이에 따라 달랐습니다. 어른들은 갱도에 들어갔어요. 석탄을 캐거나 돌을 깨는 일이었습니다. 아이들은 밭에 나갔어요. 옥수수 밭이었습니다. 풀을 뽑고 돌을 줍고 물을 날랐습니다. 간단해 보이지만 밭이 산비탈에 있어서 경사가 가팔랐어요. 물통을 들고 올라가면 다리가 떨렸어요. 내려올 때는 미끄러졌습니다. 넘어지면 감독관이 소리를 질렀어요. 빨리 일어나. 게으름 피우지 마. 9살한테요. 저는 참았습니다. 밭일보다 힘든 게 있었어요. 나무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어 내려오는 일이었어요. 톱이 크고 무거워서 아이 손에는 안 맞았어요. 2명이 짝을 이뤄서 톱질을 했습니다. 한 사람이 당기면 다른 사람이 밀고 나무가 넘어지면 가지를 치고 둥치를 묶어서 끌고 내려와야 했어요. 내리막길에서 나무가 미끄러지면 다리를 칠 수도 있었습니다. 다친 아이들이 있었어요. 그래도 쉬게 해주지 않았습니다. 첫 딸은 몸이 버티지 못했어요. 손바닥에 물집이 잡히고 물집이 터지면 피가 났어요. 피가 마르기 전에 다음 날 또 도구를 잡아야 했으니까 살이 벗겨진 위에 새 물집이 잡혔습니다. 나중에는 9살 손바닥에 굳은 살이 박혔어요. 밭에서 쪼그려 앉아 있으면 무릎이 시리고 뻐근해져서 일어서도 다리가 쉽게 펴지지 않았습니다. 노인들이 하는 소리를 9살이 하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저녁에 제 손을 보셨어요. 피가 마른 손바닥을요.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천조각으로 감아주셨습니다. 어머니 손도 같았어요. 물집이 잡혀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여자 작업반에서 일하셨거든요. 같은 노동을 하셨어요. 저한테는 안 보여주셨지만 어머니 손이 제 손보다 더 심했습니다. 할머니가 3달을 못 버티셨어요. 원래 다리가 안 좋으셨잖아요. 수용소에 와서 더 나빠지셨습니다. 노동에 나가셔야 했는데 걸을 수가 없으셨어요. 감독관이 할머니를 보고 저 늙은이는 왜 안 나오느냐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가 다리가 아파서 그렇습니다라고 했어요. 감독관이 아프면 더 움직여야 낫는다고 했습니다. 1978년 5월이었어요. 수용소에 온 지 3달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아침에 일어나지 못하셨어요. 어머니가 할머니를 흔들었습니다. 반응이 없었어요. 숨은 쉬고 계셨지만 눈을 안 뜨셨습니다. 아버지가 뛰어가서 의무실에 알렸어요. 의무실이라고 해봐야 방 하나에 약이 몇 가지 있는 곳이었습니다. 사람이 왔어요. 할머니를 보더니 영양실조다, 죽 먹여라고 했습니다. 그게 처방이었어요. 할머니는 사흘 뒤에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가 울지 않으셨어요. 무릎을 꿇고 앉아서 할머니 손을 잡고 계셨습니다. 한참을 어머니가 아버지 어깨에 손을 올려놓으셨어요. 미나가 할머니 자는 거야 라고 물었습니다. 6살이었으니까요. 저는 미나를 데리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할머니 좀 쉬시는 거야 라고 했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6살한테 진짜를 말할 수는 없었어요. 할머니 장례는 간단했습니다. 수용소에서는 관도 없었어요. 삼배로 감싸서 산비탈 구석에 묻었습니다. 표시도 없었어요. 아버지가 돌을 하나 주워다 놓으셨습니다. 이름도 안 새기고 그냥 돌 하나.
아버지는 그 돌 앞에 서서 한참 있다가 돌아오셨어요. 할머니가 돌아가신 날 저녁 배급이 나왔습니다. 아버지가 한참 아무 말 없이 서 계셨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먹자. 넷이서 둥글게 앉았습니다. 한 자리가 비어 있었어요. 여러분, 수용소에 온 지 석 달 만에 가족이 한 명 줄었습니다. 6이, 5이 됐어요. 할아버지는 어딘지 모르는 곳에 계시고 할머니는 산비탈 아래 누우셨습니다. 남은 건 아버지, 어머니, 저, 미나, 넷이었어요. 할머니가 돌아가신 뒤에 저한테 변화가 생겼습니다. 울음이 안 나왔어요.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도 울지 않았었어요. 눈이 뜨거워지긴 했는데 눈물은 나지 않았습니다. 그전까지는 아니었어요. 트럭 안에서 무서워서 울었고 첫날 밤에 몰래 울었고 그런데 할머니 이후로 눈물이 멈췄어요. 마른 것 같았습니다. 물이 없는 우물처럼. 그 무렵이었어요. 그 사람을 만난 건 작업반이 바뀌었습니다. 봄이 되면서 밭일 작업반에 사람이 재배치됐어요. 저는 새 작업반에 들어갔습니다. 가보니 아이들이 15명쯤 있었어요. 대부분 저보다 나이가 많았습니다. 12살, 13살, 저랑 나이가 비슷한 아이는 2~3명이었어요. 그 중에 한 명이 저한테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야, 너 일본에서 왔다며?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아이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손 좀 봐봐. 저는 손을 내밀었어요. 물집이 잡히고 피딱지가 앉은 손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야, 이러면 한 달도 못 간다. 그 아이 이름이 최동수였습니다. 저보다 2살 위, 11살이었어요. 함경남도 함흥 출신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공장 당비서였는데 상급 간부를 비판했다가 온 가족이 끌려왔다고 했어요. 동수는 7살 때 수용소에 들어왔습니다. 저보다 2년 먼저요. 그 2년이 차이를 만들었어요. 동수는 수용소에서 살아남는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동수가 처음 알려준 건 손을 보호하는 법이었어요. 도구를 잡기 전에 흙을 손바닥에 문질러. 마른 흙. 그러면 물집이 덜 잡혀. 저는 다음 날 해봤어요. 정말로 좀 나았습니다. 완전히 안 잡히는 건 아니었지만 덜했어요. 그 다음은 매 맞을 때 몸 보호하는 법이었어요. 감독관한테 맞을 일이 자주 있었거든요. 일을 느리게 하면 맞고 대답이 늦으면 맞고 눈빛이 마음에 안 든다고 맞았습니다. 동수가 말했어요. 맞을 때 머리를 감싸고 몸을 웅크려. 등으로 받아. 배를 맞으면 안 돼. 배를 맞으면 며칠 못 일어나. 아이들끼리 이런 걸 가르치고 배우는 곳이었어요. 11살짜리가 9살짜리한테 맞는 법을 가르치는 곳. 동수는 저와 완전히 다른 아이였어요. 저는 조용했습니다. 관찰하는 쪽이었어요. 동수는 시끄러웠습니다. 감독관이 돌아보면 입을 다물었지만 안 보면 금방 떠들었어요. 아이들한테 별명을 붙여줬습니다. 저한테도 붙여줬어요. 일본이. 저는 그 별명이 싫지 않았어요. 일본에서 조센징이라고 불렸을 때와는 달랐거든요. 동수가 부르는 일본이에는 아기가 없었습니다. 그냥 제가 어디서 왔는지를 말하는 거였어요. 동수는 쥐를 잡을 줄 알았습니다. 수용소에서 배급만으로는 살 수 없었어요. 아이들은 벌레를 잡아먹었습니다. 개구리를 잡아먹었어요. 풀뿌리를 캐먹었습니다. 그 중에 쥐가 제일 나았어요. 고기니까요. 동수가 쥐 잡는 법을 알려줬습니다. 막사 벽 밑에 구멍이 있어요. 쥐가 드나드는 구멍. 거기에 올가미를 만들어 놓으면 걸립니다. 끈이 없으면 풀줄기를 꼬아서 만들었어요. 하루에 한 마리 잡으면 잘 잡은 거였습니다. 처음에 저는 쥐를 못 만졌어요. 일본에서 쥐라면 더럽고 무서운 것이었으니까요. 동수가 제 앞에서 쥐 가죽을 벗기는 걸 봤을 때 속이 뒤집어졌습니다. 동수가 저를 보면서 말했어요. 야, 일본이. 여기서는 쥐가 고기다. 더럽다고 안 먹으면 굶어 죽는 거야. 저는 그날 밤 동수가 구워준 쥐고기를 먹었습니다. 불에 구우면 냄새가 났어요. 뭐라고 설명하기 어려운 냄새. 한 입 씹었더니 질겼습니다. 질기고 비렸어요. 삼키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도 삼켰어요. 배가 고프니까요. 일주일 뒤에 저도 쥐를 잡았습니다. 올가미에 걸린 쥐를 직접 꺼냈어요. 손에서 쥐가 발버둥을 쳤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게 손 안에서 느껴졌어요. 저는 동수가 알려준 대로 했습니다. 목을 비틀었어요. 툭 소리가 났습니다. 쥐가 축 늘어졌어요. 저는 그 쥐를 들고 한참 서 있었습니다. 9살이 쥐 목을 비트는 곳이었어요.
그게 요덕이었습니다. 동수하고 저는 그때부터 같이 다녔어요. 작업반에서 나란히 일했고 밥을 같이 먹었고 밤에 막사에서 옆에 누웠습니다. 동수 가족도 우리 막사 근처에 있었어요. 동수 어머니가 계셨는데 마른 분이었습니다. 동수 아버지는 다른 작업반에 배치돼서 거의 만나지 못한다고 했어요. 동수가 아버지 이야기를 할 때는 표정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담담했어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다는 듯이. 저는 그게 무섭기도 하고 대단하기도 했어요. 밤에 동수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작은 소리로요. 감독관이 들으면 안 됐으니까요. 동수가 일본은 어때? 하고 물었어요. 텔레비전에 채널이 많아 했더니 동수 눈이 커졌습니다. 채널이 뭔데? 저는 설명했습니다. 채널을 돌리면 다른 프로그램이 나온다고. 만화도 나오고 야구도 나오고 뉴스도 여러 개라고. 동수가 믿지 않는 표정이었어요. 거짓말하지 마. 저는 거짓말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동수가 한참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나 여기서 나가면 텔레비전 볼 거야. 채널 돌려 볼 거야. 그리고 웃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이가 하얗게 보였어요. 동수는 또 물었습니다. 일본에서는 밥 굽는 사람 없어? 저는 없다고 했어요. 정확하진 않았겠지만 적어도 제가 아는 한 그랬습니다. 동수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아무 말 안 했어요. 한참 뒤에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배 안 고팠던 날을 기억 못하겠다. 11살이었어요. 배 안 고팠던 날을 기억 못하는 11살. 여러분, 동수 이야기를 하면 제가 자꾸 길어지는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어느 날 동수하고 밭에서 일하다가 쉬는 시간이 잠깐 있었어요. 5분이었습니다. 둘이 밭둑에 앉아 있었어요. 동수가 하늘을 보면서 말했습니다. 야, 일본이, 나는 여기서 안 죽는다. 갑자기 그런 말을 했어요. 저는 동수를 봤습니다. 동수는 하늘을 보고 있었어요. 얼굴이 진지했습니다. 평소에 장난만 치던 얼굴이 아니었어요. 나는 여기서 안 죽어. 나가서 텔레비전 볼 거야. 채널 돌려볼 거야. 그리고 저를 보면서 웃었어요. 너도 안 죽는다. 우리 둘 다 안 죽어. 저는 그래 라고 했어요. 그때 그 말이 약속 같았습니다. 아이들끼리의 약속이었어요. 손가락을 걸진 않았지만 그 무게는 손가락 걸기보다 무거웠습니다. 그 약속 이야기는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지금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수용소에서의 시간은 느렸습니다. 하루가 일주일 같았어요. 일주일이 한 달 같았습니다. 계절이 바뀌는 것만이 시간이 흐른다는 증거였어요. 봄에는 밭일, 여름에는 건초 작업, 가을에는 수확, 겨울에는 나무하기와 석탄 나르기. 계절마다 노동의 종류가 바뀌었지만 고된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일 무서운 건 겨울이었어요. 요덕의 겨울은 우산보다 더 추웠습니다. 아니, 추운 정도가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추위였어요. 영하 30도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막사 안에서도 숨을 쉬면 입김이 보였어요. 이불을 덮고 자도 새벽이면 몸이 굳어 있었습니다. 손가락을 움직이는데 시간이 걸렸어요. 발가락 감각이 없을 때도 있었습니다. 겨울에는 사람이 많이 죽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연막사에서 누가 밤새 죽었다는 소식이 돌았습니다. 대부분 노인이었어요. 하지만 아이도 있었습니다. 8살짜리 여자아이가 밤에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그 아이를 본 적이 있었어요. 작업반은 다르지만 배급줄에서 본 적 있는 아이였습니다. 앞에 서 있었는데 머리카락이 누렇고 팔이 가늘었어요. 그 아이가 죽었다고요.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동수도 안 했습니다. 우리는 그냥 아침 배급줄에 섰어요. 줄이 하나 짧아졌다는 것 말고는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사상학습이라는 게 있었어요. 매일 저녁이었습니다. 막사에 모여 앉으면 감독관이 김일성 교실을 읽었어요. 저는 무슨 말인지 잘 몰랐습니다. 조선어가 아직 서툴기도 했고 내용 자체가 9살한테는 어려웠어요. 하지만 앉아서 고개를 끄덕이고 있어야 했습니다. 졸면 맞았어요. 딴 생각을 해도 맞았습니다. 어떻게 아느냐고요? 눈을 봤어요. 눈이 딴 데가 있으면 감독관이 알아챘습니다. 사상학습이 끝나면 자아비판이 있었어요. 자아비판이 뭐냐면 자기가 오늘 하루 잘못한 것을 스스로 말하는 거예요. 오늘 노동을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다. 혁명 정신이 부족했습니다. 그런 말을 해야 했어요. 진짜로 잘못한 게 없어도 무언가를 말해야 했습니다. 안 하면 반성할 줄 모른다고 또 벌을 받았으니까요. 저는 자아비판 시간이 제일 싫었어요.
잘못하지 않은 걸 잘못했다고 말해야 하니까요. 입에서 나오는 말이 전부 거짓말이었습니다. 거짓말을 매일 하다 보면 진짜와 거짓이 헷갈려요. 나중에는 내가 정말 잘못한 건지 아닌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9살, 10살, 11살. 거짓말을 매일 하면서 자란 거예요. 동수는 자아 비판을 잘했어요. 아주 능숙했습니다. 저는 오늘 밭에서 풀을 뽑을 때 혁명 정신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내일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매끄럽게, 감정 없이, 기계처럼 말했어요. 끝나면 저한테 작은 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매일 같은 말이야. 걔네도 알 거야. 근데 형식이 중요한 거지. 11살이 그런 걸 알고 있었어요. 형식이 내용보다 중요하다는 걸 수용소가 가르쳐 준 거였습니다. 그래도 저한테 수용소가 전부 어둠만은 아니었어요. 그건 말씀드려야 합니다. 어머니가 계셨으니까요. 어머니는 여자 작업반에서 일하셨어요. 밭일하고 빨래하고 취사반에 가끔 차출되셨습니다. 취사반에 가시면 좋았어요. 옥수수죽을 끓이는 일이었는데 그러면 그릇 바닥에 남은 걸 긁어서 가져오실 수 있었거든요. 어머니가 저녁에 주머니에서 종이에 싼 옥수수 뭉치를 꺼내시면 저하고 미나한테 나눠주셨어요. 어머니 본인은 안 드셨습니다. 매번 나는 먹었다고 하셨어요. 거짓말인 거 알았습니다. 어머니가 점점 마르셨으니까요. 팔이 가늘어졌어요. 광대뼈가 튀어나왔습니다. 눈이 커 보였어요. 얼굴이 작아지니까 눈만 커 보이는 거였습니다. 한 번은 제가 어머니한테 말했어요. 어머니, 어머니도 드세요. 어머니가 저를 보셨습니다. 웃으셨어요. 수용소에서 어머니가 웃는 건 드문 일이었어요. 준호야, 너하고 미나가 먹어야 어매가 힘이 나지. 그 말을 듣고 저는 아무 말 못했어요. 어머니가 음식을 주시면 그냥 받아 먹었습니다. 고맙다는 말도 못했어요. 목이 막혀서. 아버지는 갱도에서 일하셨어요. 아침에 나가시면 저녁까지 안 보였습니다. 돌아오시면 온몸이 석탄 가루투성이었어요. 얼굴이 까맸습니다. 눈하고 이만 하져요. 아버지가 씻고 나면 피곤하셔서 금방 누우셨습니다. 말씀이 더 없어지셨어요. 일본에서도 말이 적은 분이었는데 수용소에 와서는 거의 안 하셨습니다. 하루에 10마디도 안 되는 날이 많았어요. 그래도 매일 밤 잠들기 전에 한 가지는 하셨습니다. 제 머리를 한번 쓸어주시고 미나 머리도 쓸어주셨어요. 말은 안 하셨지만 그 손이 말하는 것 같았어요. 괜찮다. 아버지가 있다. 그런 뜻이요. 아버지가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유일하게 남은 것이 그거였을 겁니다. 머리를 쓸어주는 것. 미나는 말이 없어졌습니다. 일본에서 미나는 수다쟁이였어요. 입을 안 닫는 아이였습니다. 오빠, 이거 봐. 오빠, 저거 봐. 하루 종일 말을 했어요. 수용소에 오고 나서 달라졌습니다. 말이 줄었어요. 점점 줄었습니다. 석 달이 지나니까 하루에 몇 마디만 했어요.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니처럼 얼굴이 작아져서 눈만 큰 게 아니라 눈 자체가 뭔가를 항상 경계하고 있었어요. 6살, 7살짜리 눈이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미나가 제 옆에 꼭 붙어 잤어요. 제가 화장실에 가면 따라왔습니다. 밖에 나가면 제 옷자락을 잡았어요. 떨어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저는 그게 힘들면서도 미나를 밀어내지 못했어요. 이 아이가 의지하는 사람이 저밖에 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아버지는 갱도에 계시고 어머니는 작업반에 계시고 낮에 미나 곁에 있는 사람은 저뿐이었어요. 1978년이 저물어 갔습니다. 첫 번째 해가 끝나고 있었어요. 수용소에 온 지 10달이 됐을 때 저는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여기서 나갈 수 있다는 말을 아무도 하지 않는다는 것을요. 감독관도 안 하고 어른들도 안 했어요. 언제 나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은 사람이 있었대요. 대답이 안 돌아왔다고 합니다. 질문을 한 게 문제가 됐다고요. 저는 어머니한테 물었습니다. 어머니, 우리 언제 나가요? 어머니가 저를 보셨어요. 한참을 보시다가 말씀하셨습니다. 모른다. 그게 다였어요. 어머니도 모르셨습니다. 동수한테도 물었어요. 우리 여기서 나갈 수 있어? 동수가 저를 보면서 말했습니다. 모르지. 근데 나는 나갈 거야. 눈이 진지했어요. 나갈 거야 라는 말에 근거가 있는 건 아니었어요. 그냥 의지였습니다. 11살짜리의 의지. 저는 그날 밤 이불 속에서 할아버지 양복 단추를 꺼내 쥐었습니다. 금색 단추. 어둠 속에서는 색이 안 보였어요. 그냥 동그란 금속 덩어리였습니다. 차가웠어요. 저는 생각했어요.
할아버지도 지금 어딘가에 누워 계실까? 할아버지도 추울까? 할아버지한테도 아침에 종이 울릴까? 할아버지는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실까? 그때는 몰랐습니다. 할아버지가 계신 곳은 우리가 있는 곳보다 훨씬 나쁜 곳이라는 걸, 완전 통제구역이라는 그곳에서는 죽어야 나올 수 있다는 걸. 단추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단추 모서리가 손바닥을 눌렀습니다. 아프지는 않았어요. 그 감촉이 있으면 잠이 왔습니다. 할아버지가 옆에 계신 것 같았어요. 저는 그렇게 첫 해를 버텼습니다. 수용소에 들어온 지 3년이 지났습니다. 1981년, 저는 12살이 됐습니다. 키가 크고 싶었지만 몸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같은 나이, 또래보다 머리 하나는 작았을 겁니다. 옥수수 죽과 소금에 절인 무로는 뼈가 자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수용소가 돌아가는 방식을 알게 됐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걸 적응이라고 부르면 안 된다는 것을. 아침 5시에 눈이 떠지는 것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종소리가 울리기 전에 신발을 신고 바깥 기온을 몸으로 가늠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영하 20도 이하면 코털이 바로 얼었습니다. 영하 10도 정도면 숨을 내쉴 때 입김이 얼굴에 달라붙었습니다. 그 차이를 아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작업 배치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겨울 혹한기에는 벌목 대신 실내 탈곡 작업에 투입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실내라고 해도 지붕만 있는 헛간이었지만 바람을 막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 살이 붙는 기분이었습니다. 경비원에게 잘 보이면 실내 작업에 배정받을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동수가 알려준 방법은 간단했습니다. 시키기 전에 해. 그리고 시킨 것보다 조금만 더 해. 동수는 14살이 됐습니다. 수용소에서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9살에 들어왔으니 바깥 기억이 흐릿한 아이였습니다. 저보다 2살 위였지만 체구는 비슷했습니다. 동수의 얼굴에는 이미 어른의 주름이 잡혀 있었습니다. 동수에게는 규칙이 있었습니다. 경비원 앞에서 눈을 마주치지 않고 음식은 반드시 숨겨서 먹고 아픈 사람 옆에 오래 있지 않는다. 저는 특히 3번째 아픈 사람 옆에 오래 있지 않는다는 규칙이 싫었습니다. 하지만 동수가 맞았습니다. 수용소에서 병은 곧 죽음이었고 죽음 옆에 서 있으면 경비원의 눈에 띄었습니다. 1981년 봄, 아버지의 기침이 심해졌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는 탄광 작업에 투입되면서 폐가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먼지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괜찮다. 먼지가 좀 많아서 그래. 하지만 기침에 피가 섞이기 시작한 것은 그해 여름이었습니다. 수용소에 의사가 있기는 했습니다. 의사라고 부르기 어려운 사람이었습니다. 약도 없고 기구도 없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라곤 쉬어라라는 한마디뿐이었습니다. 쉰다는 것은 작업을 빠진다는 뜻이었고 작업을 빠지면 배급이 줄었습니다. 배급이 줄면 더 아팠습니다. 그 순환에서 빠져나온 사람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어머니는 자기 몫의 죽을 아버지에게 넘겼습니다. 매일은 아니었지만 아버지의 기침이 특히 심한 날이면 어머니의 그릇은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알면서도 모른 척했습니다. 미나는 진짜로 몰랐을 겁니다. 9살이었으니까요. 그해 가을 수용소에서 처음으로 공개 처형을 목격했습니다. 아침 작업 시작 전 전체 집합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평소와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경비원들이 평소보다 많았고 총을 든 군인 4명이 운동장 한쪽에 서 있었습니다. 수용소 전체 인원이 운동장에 모였습니다. 1000명이 넘는 사람이었지만 소리가 없었습니다. 앞쪽에 나무 기둥 하나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전날까지 없던 것이었습니다. 기둥 옆에 밧줄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동수 옆에 서 있었습니다. 동수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눈 감지 마. 동수가 속삭였습니다. 감으면 의심받아. 한 남자가 끌려 나왔습니다. 40 즈음으로 보였습니다. 옷이 찢어져 있었고 얼굴이 부어 있었습니다. 걸을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양쪽에서 경비원이 팔을 잡고 끌다시피 데려왔습니다. 기둥에 묶였습니다. 관리소장이 앞으로 나와 종이를 읽었습니다. 반혁명, 도주 미수죄, 도주, 탈출을 시도한 사람이었습니다. 관리소장의 목소리는 평탄했습니다. 마치 작업 배치를 발표하듯이 죄목, 경위, 처벌을 읽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인지, 가족이 있는지, 왜 도망치려 했는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총소리가 3번 울렸습니다. 저는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동수가 시킨 대로 했습니다. 하지만 소리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총소리보다 그 직전의 정적이 더 무서웠습니다. 1000명이 넘는 사람이 숨을 멈춘 것 같은 고요함, 그리고 3번의 소리, 그리고 다시 고요함. 12살의 저는 그날 밤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옆에 누운 아버지의 기침 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주머니 속 단추를 꺼내 손가락으로 만졌습니다. 동그란 모서리가 매끄러웠습니다. 할아버지가 이 단추를 달고 있던 양복을 입었을 때, 오사카의 양복점에서 이 단추를 골랐을 때 할아버지는 이런 곳을 상상이나 했을까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남자가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을. 공개 처형은 그 뒤로도 있었습니다. 1년에 2~3번, 때로는 도주미수, 때로는 식량 절도, 때로는 경비원 폭행이 죄목이었습니다. 이유는 달랐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기둥, 밧줄, 3번의 총소리. 사람은 무엇에든 익숙해진다고 합니다. 저도 그랬는지 모릅니다. 2번째 처형에서는 잠을 못 이루고 3번째에서는 저녁을 먹지 못했지만 4번째부터는 그날 밤에도 잠이 들었습니다. 그게 적응인지 마비인지 지금도 잘 모르겠습니다. 동수는 달랐습니다. 처형이 있는 날이면 동수는 유독 말이 많아졌습니다. 평소에는 필요한 말만 하는 아이가 그날만큼은 아무 이야기나 했습니다. 쥐를 잡는 새로운 방법이라든가 산 너머에 호랑이가 있다는 소문이라든가. 처음에는 이상했습니다. 나중에 알았습니다. 동수도 무서웠던 겁니다. 다만 무서움을 견디는 방식이 달랐을 뿐입니다. 할아버지는 수용소에 들어온 이후 다른 작업반에 배치됐습니다. 같은 수용소 안에 있었지만 가족이라고 해서 함께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 미나는 한 숙소에 있었지만 할아버지는 노인 작업반 숙소에 따로 배정됐습니다. 가끔 작업 이동 중에 멀리서 할아버지를 볼 수 있었습니다. 줄을 지어 이동하는 노인들 사이에 할아버지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오사카에서 양복을 입고 동네를 걷던 모습은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등이 굽었고 걸음이 느렸어요. 수용소에 들어올 때 이미 60이 넘었습니다. 그 나이에 벌목과 석재 운반을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13살의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해 12월의 어느 날 아버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일 할아버지를 볼 수 있을 거다. 이유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단단하게 닫힌 입술, 눈가에 힘이 들어간 얼굴. 무슨 일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작업 배치가 바뀌었습니다. 저와 아버지가 노인 작업반의 석재, 운반 구역에 임시 배치됐습니다. 경비원이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는 모릅니다. 아버지가 어떤 대가를 치렀는지도 모릅니다. 다만 그날 오전, 저는 3년 만에 할아버지의 얼굴을 가까이에서 봤습니다. 1982년 겨울, 할아버지를 마지막으로 만났습니다. 처음에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기억하는 할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오사카에서 손을 잡아주던 그 크고 단단한 손이 아니었습니다. 뼈 위에 가죽만 남은 손이었습니다. 얼굴에 살이 빠져서 광대뼈가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눈이 움푹 들어갔고 그 안에 있는 눈동자만 크게 보였습니다. 할아버지가 저를 알아봤습니다.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경비원이 멀리 있는 틈을 타서 저는 할아버지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돌을 나르는 척하면서 가까이 섰습니다. 할아버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힘없는 손이었지만 손가락은 제 손을 놓지 않으려 했습니다. 준호야, 그 한마디를 하는데 할아버지는 숨을 2번 들이쉬었습니다. 미안하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 몰랐어요. 14살의 어휘로는 할아버지의 미안함에 대답할 단어가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뒤에서 제 등을 밀었습니다. 할아버지한테 인사해라. 할아버지, 그게 전부였습니다.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가에 물기가 맺혔지만 눈물은 흐르지 않았습니다. 수분이 부족한 몸에서는 눈물도 아껴야 했나 봅니다. 경비원이 다가오는 기척에 저는 돌을 들고 돌아섰습니다.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1983년 2월 할아버지가 폐렴으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아버지에게 전해 들었습니다. 수용소에서 폐렴은 사형 선고와 같았어요. 약이 없었으니까요. 할아버지는 그곳에서 돌아가신 거였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일이지만 할아버지는 마지막 만남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완전 통제구역으로 이송되셨다고 합니다.
완전 통제구역은 한 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장례는 없었습니다. 시신은 수용소 뒤편 야산의 공동 매장지에 묻혔다고 했지만 정확히 어디인지는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모릅니다. 아버지는 그 소식을 전하면서 울지 않았습니다. 저도 울지 않았습니다. 수용소에서 우는 법을 이미 잊어버렸기 때문이 아닙니다. 울면 소리가 나고 소리가 나면 경비원이 오고 경비원이 오면 이유를 대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주머니 속 단추를 꺼냈습니다. 할아버지 양복에서 떨어진 그 금색 단추. 4년 동안 한 번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바지 주머니 안쪽 솔기 틈에 넣어두었습니다. 감시원 검사 때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단추를 입술에 대봤습니다. 차가웠습니다. 금속의 차가움이었지만 할아버지 손의 차가움과 같은 온도인 것 같았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할아버지의 미안하다가 어떤 무게를 가진 말이었는지.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아버지가 변했습니다. 기침은 더 심해졌지만 표정은 오히려 단단해졌습니다. 말이 줄었습니다. 하지만 가끔 밤에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준호야, 넌 여기서 나갈 거다. 아버지가 그 말을 처음 한 것은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한 달쯤 뒤였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나간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혁명화 구역에 있는 사람은 형기가 끝나면 석방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형기라는 것이 정해진 것인지 누가 정하는 것인지 아무도 확실히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때부터 저에게 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작업을 하고 밤에 숙소에서 흙바닥에 나뭇가지로 글자를 썼습니다. 조선글뿐만이 아니라 일본어도 가르치셨습니다. 오사카에서 배운 일본어를 수용소 안에서 아들에게 전하는 아버지.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아버지는 알고 있었을 겁니다. 일본 글을 왜 배워야 해요? 쓸 데가 있을 거다. 그 이상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무렵 이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7순이 넘은 분으로 원래 평양의 대학에서 역사를 가르치셨다고 했습니다. 어떤 죄목으로 수용소에 왔는지는 말하지 않았고 저도 묻지 않았습니다. 수용소에서는 서로의 죄를 묻는 것이 금기였습니다. 알면 알수록 위험한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할아버지는 작업반에서 가장 느린 사람이었습니다. 돌을 나르는 속도가 다른 사람의 절반도 안 됐어요. 하지만 경비원조차 크게 소리를 치지 않았습니다. 이 할아버지가 수용소에서 유일하게 한약 지식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산에서 작업할 때 이 할아버지는 풀을 보는 눈이 달랐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그냥 잡초인 것이 이 할아버지에게는 약이었습니다. 경비원도 아플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 할아버지에게 몰래 찾아오는 경비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 할아버지의 보험이었습니다. 저는 이 할아버지를 따라다니며 질경이, 쑥, 탐뿌리, 달래 같은 풀 이름을 배웠습니다. 이름을 외우는 것이 글자를 배우는 것처럼 재미있었어요. 수용소 안에서 무언가를 배운다는 행위 자체가 살아있다는 증거 같았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가끔 저에게 역사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목소리를 낮추고 작업하는 척하면서 짧게 말했습니다. 고려의 귀족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조선시대 유배된 학자들이 섬에서 무엇을 했는지 이 할아버지의 이야기에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무언가를 남긴 사람들 이야기였습니다. 배우는 사람은 죽지 않아. 이 할아버지가 한 말 중에서 가장 많이 기억나는 문장입니다. 1984년 봄, 아버지가 쓰러졌습니다. 작업 중이었습니다. 탄광 입구에서 석탄 자루를 지고 나오다가 무릎이 꺾였습니다. 기침이 멈추지 않았고 입에서 나온 것은 침이 아니라 피였습니다. 옆에 있던 작업원들이 아버지를 숙소로 옮겼습니다. 어머니가 달려왔습니다. 아버지의 등을 두드리며 이름을 불렀습니다. 성이라, 성이라. 저는 미나의 손을 잡고 숙소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미나가 제 손을 꽉 쥐었습니다. 10살짜리 아이의 손에서 느껴지는 공포가 제 손으로 전해졌습니다. 아버지는 그 뒤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이 할아버지가 와서 풀을 다려 먹였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폐는 이미 회복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탄광의 먼지가 6년 동안 쌓인 결과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버지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들숨과 날숨 사이에 긴 침묵이 있었습니다. 그 침묵이 올 때마다 어머니가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느 날 밤 아버지가 저를 불렀습니다. 준호야. 네. 단추 가지고 있지? 네.
잘 가지고 있어라. 아버지는 더 말하려고 했습니다. 입술이 움직였지만 소리가 되지 못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귀에 입을 대고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버지가 눈을 감았습니다. 그것이 잠이었는지 다른 것이었는지 그 순간에는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버지는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1984년 4월 아버지 박성일 39 수용소에서 6년을 버텼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의 시신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도 그랬습니다. 어머니는 수용소에서 한 번도 소리내어 운 적이 없었습니다. 미나가 울었습니다. 10살짜리 여자아이가 아버지 옆에 쪼그리고 앉아 어깨를 떨었습니다. 소리를 죽이고 있었지만 떨림은 감출 수 없었습니다. 저는 미나의 등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것밖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도 할아버지처럼 공동매장지에 묻혔습니다. 위치는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수용소에서 죽은 사람의 무덤에 이름은 없었습니다. 나무 말뚝 하나 없이 흙 위에 흙을 덮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 밤 단추를 꺼내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오사카, 니가타 항구, 청진, 평양, 그리고 이 수용소. 단추가 거쳐온 곳들을 떠올렸습니다. 할아버지가 이 단추를 달았을 때 꿈꾸었을 삶과 이 단추가 실제로 도착한 곳의 거리를 생각했습니다. 넌 여기서 나갈 거다. 아버지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혼자였습니다. 물론 어머니와 미나가 있었습니다. 같은 숙소에서 잠을 잤고 같은 죽을 나눠 먹었습니다. 하지만 16살이 된 저는 이제 어린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수용소에서 16은 성인이었습니다. 성인 노동 할당량을 받았고 자기 몫의 작업을 채워야 했습니다. 어머니의 몸도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를 차례로 보낸 어머니의 몸에는 슬픔이 쌓여 있었습니다. 슬픔은 무게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어깨를 누릅니다. 어머니의 등이 조금씩 굽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배울 수 있는 것은 다 배우자. 이 할아버지에게는 약초와 역사를, 동수에게는 수용소에서 살아남는 기술을, 아버지가 남긴 일본어를 밤마다 되뇌었습니다. 배우는 것이 살아남는 것이라고 이 할아버지가 말했으니까요. 지금부터는 저의 석방과 수용소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또 다른 감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할아버지의 단추는 여전히 제 주머니 안에 있었습니다. 1988년 3월 관리소장이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침 점호 시간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줄을 서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관리소장이 종이를 들고 나왔습니다. 공개 처형 때와 같은 형식이었습니다. 몸이 굳었습니다. 옆에 선 사람의 숨소리가 멈추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박준호, 김옥희, 박미나, 세 이름이 불렸습니다. 저와 어머니와 미나였습니다. 혁명화 완료, 석방. 4글자였습니다. 혁명화 완료. 그 4글자를 듣고도 저는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안 일입니다. 우리가 석방된 건 혁명화가 완료돼서가 아니었어요. 일본에 남은 큰 할아버지 그리고 다른 제1교포 친척들 사이에 수용소 소문이 퍼진 거였습니다. 연락이 끊긴 가족이 어디로 갔는지, 무슨 일을 당하고 있는지 그 이야기가 조총련까지 올라갔어요. 항의가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일본에서 북한으로 보내던 송금이 줄기 시작했어요. 돈이 줄어드니까 위에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일본에 친척이 있는 제1교포만 골라서 내보내라고.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할아버지를 속여서 배에 태운 곳이 조총련이었어요. 우리 가족을 지옥으로 보낸 게 조총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조총련이 항의해서 우리를 꺼내준 거예요. 지옥에 밀어넣은 문과 지옥에서 꺼내준 문이 같은 문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뭐라고 하셨을까요? 저는 지금도 모르겠어요. 옆에 있던 어머니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어머니의 손에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미나가 뒤에서 제 옷자락을 쥐었습니다. 석방이라는 말을 들은 것은 10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아니, 수용소에 들어온 이후 그 단어를 입 밖에 꺼내 본 적 자체가 없었습니다. 석방은 기대하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기대하면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을 듣고도 기쁨이 아니라 두려움을 먼저 느꼈습니다. 절차는 간단했습니다. 숙소에서 짐을 챙기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짐이라고 할 것이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쓰던 낡은 담요 하나를 접었습니다. 미나는 자기 신발끈을 다시 묶었습니다. 막사를 나서기 전에 주머니 안쪽을 만졌습니다. 단추가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한 번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수용소 정문까지 걸어가는데 10분이 걸렸습니다. 10년을 산 곳을 떠나는데 10분. 정문 앞에서 경비원이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지문을 찍었습니다. 이름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문이 열렸습니다. 밖으로 나왔을 때 첫 번째로 느낀 것은 바람이었습니다. 수용소 안에도 바람은 불었습니다. 하지만 밖의 바람은 달랐습니다. 어디서 오는지 알 수 없는 바람이었습니다. 수용소 안의 바람은 항상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방향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밖의 바람은 사방에서 불었습니다. 그 차이가 몸을 흔들었습니다. 트럭이 한 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0년 전 평양에서 수용소로 올 때 탔던 것과 같은 군용 트럭이었습니다. 지붕이 없는 짐칸에 올라탔습니다. 어머니와 미나와 저, 그리고 같은 날 석방된 두 가족이 더 있었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트럭은 함경남도의 한 농촌 마을에 우리를 내려놓았습니다. 석방은 자유가 아니었습니다. 마을에 도착한 첫날 인민반장이 찾아왔습니다. 40대 중반의 여자였습니다. 우리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한마디 했습니다. 수용소 나온 사람이지? 숨길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용소 출신에게는 서류가 따라다녔습니다. 이동할 때마다, 직장을 구할 때마다, 배급을 받을 때마다 서류를 내밀어야 했습니다. 서류에는 정치범 수용소 혁명화구역 석방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마에 새긴 문신과 같았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모든 사람이 알고 있었습니다. 배치받은 집은 흙벽에 기와대신 함석 지붕을 얹은 단칸방이었습니다. 수용소 숙소보다 조금 나았습니다. 적어도 바닥에 구들이 있었습니다. 미나가 방에 들어서며 말했습니다. 오빠, 따뜻해. 17살이 된 미나가 바닥에 온기에 그 말을 한 것이 수용소 이후 처음 들은 긍정적인 문장이었습니다. 저는 웃으려고 했지만 입꼬리가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웃는 법을 잊어버렸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 그때였습니다. 직장은 농장이었습니다. 구경 협동농장에 배치됐습니다. 벼와 옥수수를 심고 거두는 일이었습니다. 수용소에서 했던 노동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경비원이 총을 들고 서 있지 않다는 것, 그리고 저녁에 숙소로 돌아올 때 문이 잠기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눈이 자물쇠보다 무거웠습니다. 농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저를 피했습니다. 함께 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말을 걸어도 짧게 대답하고 돌아섰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낯선 사람이라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도 2달이 지나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유를 안 것은 석방 후 3달째였습니다. 농장 창고에서 짐을 나르다가 벽 너머로 두 사람이 하는 말이 들렸습니다. 저 집 사람들 가까이 하면 안 돼. 수용소 나왔잖아. 엮이면 우리까지 조사받아. 그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수용소 출신과 가까이 지내면 보위부의 감시 대상이 되고 친하게 지내면 같은 부류로 분류됩니다. 그래서 아무도 가까이 오지 않았던 겁니다. 어머니는 그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는 마을 사람들에게 먼저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장에 가서도 필요한 것만 사고 돌아왔습니다. 최소한의 접촉, 최소한의 노출. 수용소에서 배운 생존 방식을 바깥에서도 그대로 쓰고 있었습니다. 1990년대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22살이 됐습니다. 텔레비전이나 라디오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업적이 매일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정은 해가 갈수록 나빠졌습니다. 배급이 줄었습니다. 처음에는 한 달에 2번이 한 번으로, 그 다음에는 2달에 한 번으로, 나중에는 아예 나오지 않는 달이 생겼습니다. 1994년 김일성 주석이 사망했습니다. 마을 전체가 울었습니다. 울어야 했습니다. 울지 않으면 의심받았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눈물은 나오지 않았지만 소리는 냈습니다. 수용소에서 배운 기술이었습니다. 감정 없이 감정의 형태를 만드는 것. 그해 가을부터 상황이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고난의 행군이라고 불리는 시기가 시작된 겁니다. 배급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농장에서 일해도 받을 것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죽기 시작했습니다. 길에서, 집에서, 농장에서 굶어 죽는 사람을 수용소 밖에서 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수용소 밖에 북한 전체가
하나의 큰 수용소라는 것을. 하지만 수용소 10년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사실이에요. 수용소에서 이미 굶주림을 견디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풀뿌리를 캐서 먹는 법, 옥수수 껍질을 삶아 죽을 만드는 법, 적은 양으로 하루를 버티는 법. 이 할아버지에게 배운 약초 지식이 생명줄이 됐습니다. 들판의 풀 중에서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으면 안 되는 것을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아무 풀이나 뜯어먹다가 배탈이 나서 쓰러질 때 저는 질경이와 쑥과 된 뿌리를 골라서 캤습니다. 역설이었습니다. 수용소에서 죽을 뻔한 경험이 수용소 밖에서 저를 살렸습니다. 장마당이 열리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중반이었습니다. 국가 배급이 끊기자 사람들은 스스로 먹을 것을 구해야 했습니다. 길가에 좌판을 깔고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처음에는 식량이었습니다. 옥수수, 감자, 콩, 그 다음에는 옷, 신발, 비누, 성냥, 나중에는 중국에서 넘어온 라디오, 손전등, 약까지 거래됐습니다. 저는 장마당에서 약초를 팔기 시작했습니다. 이 할아버지에게 배운 지식이 돈이 됐습니다. 산에서 약초를 캐다가 장마당에 가져가면 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특히 소화제로 쓸 수 있는 풀과 해열에 쓰는 된뿌리가 잘 팔렸습니다. 병원에 약이 없으니 사람들은 어디서든 약을 구하려 했습니다. 처음에는 약초만 팔았습니다. 그러다가 다른 물건으로 넓혔습니다. 중국에서 넘어오는 물건을 받아서 되파는 일도 했습니다.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장마당 자체가 불법과 합법 사이를 오가는 공간이었고 수용소 출신인 저는 한 번 걸리면 다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몸이 갈수록 약해졌습니다. 미나는 20 중반이 됐지만 수용소 출신이라는 꼬리표 때문에 시집을 갈 수 없었습니다. 세 식구가 먹고 살려면 위험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장마당을 다니면서 세상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에서 넘어온 물건을 통해 바깥 세상의 조각들이 들어왔습니다. 중국산 라디오를 만져본 적이 있습니다. 북한에서 만든 것과 크기가 비슷했지만 소리가 달랐습니다. 잡음이 적었습니다. 누군가 몰래 들려준 남한 라디오 방송을 처음 들은 것도 그 무렵이었습니다. 알아듣기 어려운 말투였지만 같은 말이라는 것은 알 수 있었습니다. 바깥 세상이 있다는 것, 수용소 밖에도, 북한 밖에도 세상이 있다는 것,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피부로 느낀 것은 장마당에서였습니다. 동수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석방 될 때 동수는 함께 나오지 못했습니다. 석방 전날 밤 동수에게 말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작업반이 달랐지만 저녁 점호 후에 잠깐 만날 수 있었습니다. 나 내일 나간다. 동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표정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알아. 너는? 동수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뒤에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구역이 바뀌었어. 구역이 바뀌었다. 그 말의 의미를 저는 바로 이해했습니다. 혁명화 구역에서 완전 통제 구역으로 이송됐다는 뜻이었습니다. 완전 통제 구역에서는 석방이 없었습니다.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왜? 아버지가 탈출 시도했대. 잡혔어. 동수의 아버지를 저는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동수도 아버지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번 아버지가 다른 작업반에서 석탄을 나른다고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동수야, 됐어. 가서 잘 살아. 동수가 돌아섰습니다. 등이 작았습니다. 청년의 등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말랐고 걸음은 느렸습니다. 저는 동수를 부르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동수의 소식은 그 뒤로 듣지 못했습니다. 완전 통제구역에 들어간 사람의 소식이 바깥으로 나오는 일은 없었습니다. 장마당에서 물건을 팔다가 가끔 동수가 생각났습니다. 동수가 가르쳐준 것들, 경비원 앞에서 눈을 마주치지 않는 법, 시키기 전에 하는 법, 무서울 때 아무 말이나 하는 법. 수용소에서 동수가 없었다면 저는 10년을 버티지 못했을 겁니다. 그 동수가 나오지 못한 곳에서 저만 나왔다는 사실이 장마당 좌판 위에 약초를 늘어놓을 때마다 가슴을 눌렀습니다. 이 할아버지도 수용소에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석방되기 1년 전 1987년 겨울에 이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추위와 노환이었다고 했습니다. 70이 넘은 몸으로 벌목을 하고 돌을 나르던 분이었습니다. 오래 견딘 것 자체가 기적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이 할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저에게 한 말은 작업 중이었습니다. 나란히 돌을 나르면서
숨을 헐떡이며 짧게 말했습니다. 네가 나가거든 기억해라. 여기 있던 사람들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할아버지가 무엇을 부탁하는 것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기억하라는 것은 잊지 말라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말하라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그 부탁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1990년대 후반 장마당에서 브로커라는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브로커는 중국으로 사람을 넘기는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물건 거래를 위해 중국과 연결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는 일은 물건이 아니라 사람을 옮기는 것이었습니다. 중국에 가면 일할 수 있어. 돈을 벌 수 있어. 처음 들었을 때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중국이 어디 있는지는 알았지만 넘어간다는 생각 자체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두만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국경 경비가 있었습니다. 잡히면 수용 소행이었습니다. 다시 들어가면 이번에는 혁명화 구역이 아니라 완전 통제 구역이었습니다. 동수처럼. 하지만 해가 갈수록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어머니가 아팠습니다. 수용소에서 약해진 몸이 고난의 행군을 견디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관절이 부어올랐고 기침이 잦아졌습니다. 아버지와 같은 기침이었습니다. 약이 필요했지만 북한에는 약이 없었습니다. 장마당에서 중국산 약을 구하려면 돈이 필요했고 돈은 늘 부족했습니다. 미나는 30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수용소 출신이라는 이유로 직장도 결혼도 할 수 없었습니다. 미나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불평해도 달라지는 것이 없다는 걸 수용소에서 이미 배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미나가 가끔 창밖을 보는 눈빛에는 체념이 아니라 갈증이 있었습니다. 저는 30대가 됐습니다. 수용소에서 10년, 밖에서 10년이 넘었습니다. 30대의 남자가 가진 것은 한 칸짜리 방, 장마당 좌판, 그리고 주머니 속 금색 단추 하나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단추를 꺼내 들여다봤습니다. 오사카에서 시작한 이 단추가 니가타를 거쳐, 청진을 거쳐, 평양을 거쳐, 요덕을 거쳐 지금 이 함경남도 시골 마을까지 왔습니다. 단추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금색이 약간 바래졌을 뿐 모양은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이 단추를 보는 제 눈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9살 때 이 단추는 할아버지의 양복이었습니다. 14살 때 이 단추는 할아버지의 유품이었습니다. 16살 때 이 단추는 아버지의 유언이었습니다. 33살이 된 지금 이 단추는 질문이었습니다. 여기서 이대로 살 것인가?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넌 여기서 나갈 거다. 이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기억해라. 여기 있던 사람들을. 동수가 말했습니다. 가서 잘 살아. 그 말들이 20년 동안 쌓여서 하나의 문장이 됐습니다. 나가야 한다. 2000년 저는 브로커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장마당에서 3년 동안 모은 돈, 중국 돈으로 약 3,000위안이었습니다. 브로커가 제시한 금액이었습니다. 한 사람을 두만강 너머로 넘기는 비용, 3사람은 불가능했습니다. 한 사람이 먼저 가고 나머지는 나중에 데려오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먼저 갑니다. 그 다음에 어머니하고 미나를 데리러 오겠습니다. 어머니가 한참 동안 저를 봤습니다. 어머니의 눈에서 무엇을 읽었는지 저는 정확히 말할 수 없습니다. 두려움이었을 수도 있고 체념이었을 수도 있고 아주 작은 희망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가거라.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미나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는 사람이 적을수록 안전하다고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미나에게는 어머니가 나중에 알려주기로 했습니다. 출발은 2001년 겨울로 정해졌습니다. 두만강이 어는 시기, 얼음 위를 걸어서 건너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때까지 남은 시간은 약 1년이었습니다. 1년, 수용소에서 10년을 견뎠으니 1년은 짧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떠난다는 것을 알면서 보내는 1년은 아무것도 모르고 보내는 10년보다 길었습니다. 두만강을 건너는 밤, 그리고 중국에서 시작된 또 다른 도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머니 속 단추를 한 번 더 만졌습니다. 이번에는 차갑지 않았습니다. 2001년 1월의 어느 새벽 집을 나섰습니다. 어머니는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불을 켜지 않아 어둠 속에서 얼굴은 보이지 않았고 윤곽만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제 손에 무언가를 쥐어줬습니다. 옥수수떡 2개였습니다. 전날 밤 자기 몫의 저녁을 남겨서 만든 것이었습니다.
수용소에서 아버지에게 죽을 넘기던 어머니의 손이 떠올랐습니다. 잘 가거라.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수용소에서 할머니를 보내고 할아버지를 보내고 아버지를 보낸 어머니였습니다. 떠나보내는 일에 익숙해졌다고 말하면 잔인하겠지만 어머니는 이미 그 일을 견디는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미나는 자고 있었습니다. 깨우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와의 약속이었습니다. 미나가 알면 울 것이고 울음소리가 나면 이웃이 깰 수 있었습니다. 이웃이 깨면 인민반장에게 보고될 수 있었습니다. 탈북은 소리 없이 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발이 멈출 것 같았습니다. 함흥에서 무산까지는 기차를 탔습니다. 기차라고 부르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창문이 깨진 객차에 사람들이 짐처럼 실려 있었고 좌석은 있었지만 앉을 자리는 없었어요. 바닥에 쪼그리고 앉아 12시간을 갔습니다. 중간에 기차가 3번 멈췄습니다. 전력이 끊겼기 때문입니다. 멈출 때마다 사람들은 아무 말 없이 기다렸습니다. 1시간이든 3시간이든 불평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불평해도 기차가 빨리 가지 않는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부산에 도착한 것은 이틀째 저녁이었습니다. 브로커가 지정한 장소는 부산 시외의 한 민가였습니다. 허름한 흙집이었고 안에 사람이 3명 더 있었습니다. 모두 저처럼 강을 건너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름을 묻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얼굴을 기억하지 않는 것이 규칙이었습니다. 브로커는 40대 남자였는데 검은 얼굴과 거친 손을 보면 국경 지역에서 오래 산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브로커가 지도를 펼쳤습니다. 손으로 그린 지도였습니다. 두만강의 폭, 경비 초소의 위치, 건너편 중국 마을까지의 거리가 표시돼 있었습니다. 오늘 밤 2시에 출발한다. 강 위를 걸어서 건넌다. 시간은 10분. 그 안에 건너지 못하면 돌아와야 한다. 10분. 그것이 제 인생을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새벽 2시 민가를 나섰습니다. 4사람이 줄을 지어 걸었습니다. 브로커가 앞에 섰습니다. 달이 없는 밤이었습니다. 브로커가 일부러 극점을 골랐다고 했습니다. 어둠이 유일한 보호막이었습니다. 20분쯤 걸었을 때 강이 보였습니다. 보였다기보다는 느껴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하얀 면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얼어붙은 두만강이었습니다. 브로커가 좁은 지점을 골랐다고 했는데 강폭이 100m가 안 되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100m가 지도에서 가장 먼 거리였습니다. 오사카에서 니가타까지, 니가타에서 청진까지, 청진에서 평양까지, 평양에서 요도까지 그 모든 거리를 합쳐도 이 100m만큼 멀지 않았습니다. 브로커가 손짓했습니다. 한 명씩 내려가라는 뜻이었습니다. 강둑에서 얼음 위로 발을 디뎠습니다. 얼음은 단단했습니다. 1월이었습니다. 두만강이 가장 깊이 어는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발밑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작은 소리였지만 새벽의 고요함 속에서는 총소리만큼 크게 들렸습니다. 걸었습니다. 빠르게 걷고 싶었지만 뛰면 안 됐습니다. 뛰면 얼음에 충격이 가고 경비 초소에서 움직임이 보일 수 있었습니다. 빠른 걸음으로 하지만 발을 끌지 않고 최대한 소리를 줄이며 걸었습니다. 중간쯤 왔을 때 바람이 불었습니다. 영하 25도의 바람이었습니다. 얼굴이 갈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눈물이 나왔지만 슬퍼서가 아니었습니다. 추위가 눈물샘을 자극한 것이었습니다. 눈물이 볼 위에서 얼었습니다. 앞에 걷던 사람이 미끄러졌습니다. 소리를 죽이며 넘어졌습니다. 뒤에서 다른 사람이 팔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소리를 내면 안 됐습니다. 왼쪽으로 고개를 돌렸을 때 멀리 경비 초소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작은 점이었습니다. 그 점과 저 사이의 거리를 가늠할 수 없었습니다. 500m일 수도 300m일 수도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거리는 의미가 없었습니다. 보이느냐 보이지 않느냐가 전부였습니다. 건너편 강둑이 가까워졌습니다. 얼음 위에서 흙 위로 발을 옮긴 순간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무릎이 꺾이며 앉았습니다. 흙이었습니다. 중국 땅이었습니다. 10분이 채 안 됐을 겁니다. 하지만 그 시간 안에 33해의 삶이 지나간 것 같았습니다. 오사카의 할아버지, 니가타 항구의 배, 평양의 아파트, 수용소의 기둥, 할아버지의 손, 아버지의 기침, 동수의 등, 이 할아버지의 목소리, 어머니의 문 앞 그림자, 전부 두만강 위에서 얼음과 함께 발밑에 깔려 있었습니다.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단추가 있었습니다.
오사카에서 시작한 이 단추가 마침내 이 강을 건넜습니다. 중국 연변에서의 첫 일주일은 숨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브로커가 연결해준 조선족 가정에 숨었습니다. 방 한 칸이었습니다. 낮에는 밖으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탈북자를 신고하면 중국 공안이 잡아서 북한으로 넘겼습니다. 북송, 그 단어는 수용소보다 무서운 말이었습니다. 북송되면 공개 처형 대상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조선족 아주머니가 밥을 해줬습니다. 쌀밥이었습니다. 하얀 쌀밥을 본 것이 몇 년 만인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수용소에 들어가기 전 평양의 학교 급식에서 먹은 것이 마지막이었을 겁니다. 20년 넘게 옥수수죽만 먹던 입에 쌀밥이 들어왔을 때 맛보다 먼저 눈물이 났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연변이 가장 쉬운 구간이라는 것을. 일주일 뒤 다른 브로커가 왔습니다. 연변에서 쿤민까지 이동을 맡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동 경로는 기차였습니다. 중국 신분증이 없었기 때문에 가짜 신분증을 받았습니다. 조선족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사진은 제 사진이 아니었습니다. 비슷하게 생긴 다른 사람의 사진이었습니다. 검문이 있으면 이걸 보여줘. 말은 하지 마. 말하면 끝이야. 브로커의 경고는 명확했습니다. 제 중국어는 형편없었습니다. 입을 열면 탈북자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연변에서 쿤민까지는 기차로 사흘이 걸렸습니다. 3번의 밤을 기차 안에서 보냈습니다. 좌석에 앉아 눈을 감고 자는 척했습니다. 진짜로 잔 적은 없었습니다. 눈을 감아도 귀는 열려 있었습니다. 열차 안을 돌아다니는 공안의 발소리, 신분증을 확인하는 목소리, 승객들의 대화, 모든 소리가 위협이었습니다. 둘째 날 밤, 공안이 객차에 들어왔습니다.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수용소의 공개 처형 때와 같은 고요함이 몸 안에서 퍼졌습니다. 공안은 앞쪽 좌석부터 한 명씩 신분증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통로 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공안이 한 칸씩 가까워졌습니다. 가짜 신분증을 주머니에서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떨리는 손을 감추기 위해 무릎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수용소에서 자아비판 시간에 손떨림을 숨기던 버릇이 남아 있었습니다. 공안이 제 앞에 섰습니다. 신분증을 건넸습니다. 공안이 신분증을 보고 제 얼굴을 보고 다시 신분증을 봤습니다. 그리고 신분증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한 손으로 신분증을 들고 다른 손으로 무전기를 만졌어요. 무전기의 버튼 위에 손가락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누르면 끝이었어요. 공안이 입을 열었습니다. 중국어로 뭔가를 물었어요. 저는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알아듣지 못한 것이 아니라 들리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귀 안에서 뛰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질문이 뭐든 고개를 끄덕이는 수밖에 없었어요. 공안이 저를 한 번 더 봤습니다. 5초쯤 됐을 겁니다. 그 5초가 수용소 10년보다 길었습니다. 공안이 신분증을 돌려주고 지나갔습니다. 숨을 내쉬었습니다. 폐 안에 공기가 전부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옆 좌석의 중국인 승객이 잠꼬대를 했습니다. 평범한 기차 안에 평범한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요덕 수용소의 공개 처형 아침만큼 긴 밤이었습니다. 쿤밍에 도착한 것은 출발 나흘째였습니다. 쿤밍은 따뜻했습니다. 1월인데도 함경남도의 가을 날씨와 비슷했습니다. 처음으로 추위 없는 겨울을 경험했습니다. 몸이 풀리면서 긴장도 함께 풀릴 뻔했습니다. 브로커가 경고했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야. 국경 넘는 게 제일 위험해. 쿤밍에서 베트남 국경까지는 버스로 이동했습니다. 국경 도시 허커우까지 8시간이었습니다. 이번에는 검문이 없었습니다. 대신 다른 위험이 있었습니다. 국경 지역에는 탈북자를 노리는 사기꾼과 인신매매범이 있었습니다. 브로커가 아니었으면 누구를 믿어야 할지 알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허커우에서 베트남 라오카이로 넘어가려면 국경의 다리를 건너야 했습니다. 두만강과는 달랐습니다. 얼음 위가 아니라 콘크리트 위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공포는 같았습니다. 다리 양쪽에 검문소가 있었습니다. 중국 쪽 검문소를 통과해야 했습니다. 브로커가 방법을 알려줬습니다. 국경 무역상처럼 보이게 짐을 들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과일 상자 2개를 들었습니다. 안에는 정말로 과일이 들어있었습니다. 현지 상인들 사이에 섞여서 다리를 건넜습니다. 상인들은 매일 이 다리를 오갔습니다. 검문소 경비원은 상인들의 얼굴을 알고 있었습니다. 낯선 얼굴이 섞여 있어도
짐을 들고 있으면 크게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다리를 건넜습니다. 베트남 땅을 밟았습니다. 두 번째 나라였습니다. 베트남에서 캄보디아까지는 가장 긴 구간이었습니다. 하노이까지 기차로 이동하고 하노이에서 호치민까지 버스를 탔습니다. 호치민에서 캄보디아 푸놈펜까지 다시 버스. 전체 이동에 2주가 걸렸고 3천 위안 중 절반 이상이 이미 브로커 비용과 교통비로 나간 뒤였습니다. 호치민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캄보디아까지 데려다 줄 브로커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약속 장소에서 하루, 이틀을 기다렸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연변 브로커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캄보디아 쪽 브로커가 빠졌어. 다른 사람 찾고 있는데 시간이 걸려. 빠졌다. 그 한마디가 의미하는 것은 명확했습니다. 돈만 받고 사라졌거나 공안에 잡혔거나 더 큰 돈을 준 다른 사람에게 갔거나 이유가 무엇이든 결과는 같았습니다. 저는 호치민의 값싼 숙소에 혼자 남겨졌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도시에서 혼자 있는 것은 수용소와 다른 종류의 두려움이었습니다. 수용소에서는 규칙이 있었습니다. 잔인한 규칙이었지만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호치민에서는 아무 규칙도 없었습니다. 하루는 배가 고파서 길가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메뉴판을 읽을 수 없었어요. 손가락으로 옆 사람이 먹고 있는 것을 가리켰습니다. 나온 음식의 이름도 맛도 몰랐지만 밥이 있었습니다. 숟가락 대신 젓가락 2개가 놓여 있었어요. 그걸로 밥을 떠먹었습니다. 수용소에서 손으로 먹던 것보다는 나았습니다. 누가 적이고 누가 아닌지 알 수 없었습니다. 돈이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숙소비를 내지 못하면 길에 나앉아야 했고 길에 나앉으면 경찰에 잡힐 수 있었습니다. 닷새째 되는 날 연락이 왔습니다. 새로운 브로커가 붙었다고 했습니다. 추가 비용이 필요했습니다. 남은 돈의 거의 전부였습니다.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캄보디아 푸놈펜에 도착한 것은 2001년 2월이었습니다. 중국을 떠난 지 한 달이 지나 있었습니다. 푸놈펜에는 한국 대사관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캄보디아까지 와야 하는 이유였습니다. 중국에는 한국 대사관에 들어가도 보호를 받기 어려웠습니다. 중국 정부가 탈북자를 북한으로 돌려보내는 입장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캄보디아, 태국, 베트남 같은 제3국의 한국 대사관에 들어가면 한국 정부의 보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대사관 앞에 섰을 때 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문 안으로 들어가면 한국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어떤 곳인지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라디오에서 들은 조각, 장마당에서 주워들은 소문, 브로커가 흘린 한마디,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33살의 남자가 가진 한국에 대한 정보는 9살 때 할아버지가 가졌던 지상낙원에 대한 정보만큼이나 빈약했습니다. 그 순간 할아버지가 떠올랐습니다. 니가타 항구에서 배를 타기 전 할아버지도 이렇게 서 있었을 겁니다. 알지 못하는 곳을 향해 발을 디디기 직전의 망설임. 할아버지는 지상낙원이라는 말을 믿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돌아갈 곳도 없었습니다. 문을 밀었습니다. 안쪽의 직원이 저를 봤습니다.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도와드릴까요? 한국말이었습니다. 억양이 달랐습니다. 서울말이었습니다. 수용소에서 아버지에게 배운 오사카식 조선어도 북한의 문화어도 아닌 처음 듣는 한국어였습니다. 하지만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왔습니다. 그 문장을 입 밖에 꺼내는데 33년이 걸렸습니다. 대사관에서의 절차는 며칠이 걸렸습니다. 신원 확인, 면담, 서류 작성, 제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어떤 경로로 왔는지를 반복해서 물었습니다. 같은 질문에 같은 대답을 10번 넘게 했습니다. 수용소의 자아비판 시간과 형식은 비슷했지만 분위기는 달랐습니다. 이 사람들은 저를 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보호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 차이를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2001년 3월 비행기를 탔습니다. 33년을 살면서 비행기를 타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다본 땅은 작았습니다. 수용소도, 두만강도, 기차도, 다리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3만 피트 위에서는 국경선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선 하나 때문에 사람이 죽고 살고 하는 것이 하늘에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한국에 도착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라는 것을. 한국 땅을 처음 밟은 날, 그리고 자유라는 단어의 무게, 그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주머니 속 단추는 비행기 안에서도 제 손 안에 있었습니다.
3만 피트 위에서 단추를 쥔 손이 따뜻했습니다. 살았습니다. 33년 만에 살아서 도착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3월이었습니다. 비행기 문이 열리고 통로를 걸어 나왔습니다. 공항은 밝았습니다. 천장이 높았고 바닥이 반들거렸습니다. 사람들이 빠르게 걸어 다녔습니다. 누구도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줄을 서지 않았습니다. 점호가 없었습니다. 경비원이 총을 들고 서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충격이었습니다. 국가정보원 직원이 마중을 나와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 2명이었습니다. 말투가 부드러웠습니다. 저를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33년을 살면서 누군가에게 선생님이라 불린 적이 없었습니다. 수용소에서는 번호였고 석방 후에는 수용소 출신이었습니다. 차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서울이 아니라 경기도 안성이었습니다. 하나원이라는 곳이었습니다. 북한 이탈주민 정착지원사무소. 정식 명칭은 길었지만 사람들은 하나원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원에서 3개월을 보냈습니다. 한국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교육이었습니다. 하나원 식당에서 처음 밥을 받았을 때 된장찌개 냄새가 코끝에 닿았습니다. 수용소에서는 맡아본 적 없는 냄새였어요. 숟가락을 들었더니 밥알이 하나하나 살아있었습니다. 씹을 때 단맛이 났어요. 한국의 법과 제도, 은행 사용법, 대중교통 이용법, 컴퓨터 기초. 33살이 된 남자가 초등학생처럼 앉아서 버스 타는 법을 배웠습니다. 수치스럽다기보다는 이상했습니다. 수용소에서 10년, 장마당에서 13년을 버틴 사람이 교통카드 충전법을 모른다는 것이 스스로에게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것은 말이었습니다. 같은 한국어인데 다른 말이었습니다. 북한에서 동무라고 하는 것을 남한에서는 친구라고 했습니다. 위생실은 화장실이었고 곽밥은 도시락이었습니다. 영어가 섞인 말은 더 어려웠습니다. 아파트는 알겠는데 에어컨은 뭔지 몰랐습니다. 핸드폰이라는 것을 처음 만져봤습니다. 하지만 진짜 어려운 것은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달랐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눈을 마주치며 이야기했습니다. 수용소에서 눈을 마주치는 것은 도전이거나 실수였습니다. 경비원의 눈을 보면 맞았습니다. 하나원의 선생님이 저를 보며 웃을 때 저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습관을 고치는데 오래 걸렸습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지금도 완전히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하나원에서 심리상담도 받았습니다. 상담사가 물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기억이 뭔가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기억을 하나만 고르라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말하는 법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수용소에서는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것이 금지돼 있었습니다. 자아 비판 시간에 말하는 것은 자기 이야기가 아니라 당이 원하는 반성문이었습니다. 진짜 감정을 말로 꺼내는 연습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상담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지금 느끼는 감정이 뭔가요?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진짜로 몰랐습니다. 2001년 여름 하나원을 나와 서울에 배정받았습니다. 서울 외곽의 작은 임대 아파트였습니다. 방 2개, 부엌, 화장실, 혼자 사는 집에 방이 2개라는 것이 낯설었어요. 함경남도의 단칸방에서 어머니, 미나와 셋이 살았는데 서울에서는 혼자 2칸을 썼습니다. 빈 방에 들어갔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방이었어요. 이 방에 어머니가 올 수 있을까? 미나가 올 수 있을까? 빈 방을 바라보며 그 생각만 했습니다. 창문을 열었더니 차 소리가 들어왔습니다. 끊이지 않는 소리였어요. 수용소에서는 새벽의 종소리와 바람 소리뿐이었는데 서울은 밤에도 소리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와 미나에게 연락할 방법을 찾았습니다. 탈북자 지원단체를 통해 중국 쪽 브로커에게 전화를 연결할 수 있었습니다. 브로커가 북한 쪽 연락책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연락책이 어머니를 찾아가는 방식이었습니다. 느리고 불확실한 경로였습니다. 메시지를 보내고 답이 올 때까지 2달이 걸렸습니다. 답은 짧았습니다. 어머니 건강 나쁨, 미나 건재, 이동 어려움. 14글자,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어머니가 어떻게 아픈지, 미나가 무엇을 하며 사는지 더 자세한 것은 알 수 없었습니다. 추가 연락을 시도했지만 그 다음부터는 답이 오지 않았습니다. 연락책이 바뀌었거나 위험해서 접근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어머니를 데려오겠다고 했던 약속, 집을 나설 때 어머니가 문 앞에서 가거라라고 했던 그 새벽. 어머니는 아들이 돌아올 것을 믿고 보냈을까요? 아니면 돌아오지 못할 것을 알면서 보냈을까요? 그 질문의 답을 저는 아직 모릅니다. 서울에서의 생활은 천천히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처음에는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제과 공장에서 과자를 포장하는 일이었습니다. 단순한 일이었지만 수용소에서 돌을 나르던 것에 비하면 노동이라고 부르기 어려울 정도였어요. 무엇보다 일한 만큼 돈을 받았습니다. 통장이라는 것에 숫자가 찍혔습니다. 그 숫자를 보며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수용소에서는 10년을 일해도 받는 것이 없었습니다. 장마당에서는 목숨을 걸고 벌어도 한 끼를 넘기기 어려웠습니다. 야간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검정고시라는 것을 준비했습니다. 낮에 일하고 밤에 공부했습니다. 아버지가 수용소에서 흙바닥에 나뭇가지로 글을 가르쳐 주던 것이 기초가 됐습니다. 이 할아버지가 들려준 역사 이야기도 도움이 됐습니다. 교과서에 나오는 고려, 조선의 역사를 읽을 때 이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배우는 사람은 죽지 않아. 그 말이 서울의 야간 교실에서도 저를 앉아있게 했습니다. 검정고시에 합격한 것은 2003년이었습니다. 35살에 받은 고등학교 졸업 자격이었습니다. 합격 통보를 받은 날 아파트에 돌아와 빈 방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와 미나가 올 방, 합격증을 그 방바닥에 놓았습니다. 아무도 볼 사람이 없었지만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사진을 처음 본 것은 한국에 온 지 5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탈북자 지원 단체에서 제1교포 북송 관련 자료를 모으고 있었습니다. 1959년부터 1984년까지 일본에서 북한으로 건너간 제1교포 약 9만 3천 명의 기록이었습니다. 그 자료 속에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니가타 항구에서 찍은 것이었습니다. 배를 타기 전 출발 대기소에서 찍힌 단체 사진. 수십 명의 사람이 줄을 지어 서 있었습니다. 뒷줄 왼쪽에서 세 번째에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양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그 양복이었습니다. 사진이 흑백이라 단추의 색은 알 수 없었지만 위치는 알 수 있었습니다. 가슴 쪽에 달린 단추. 지금 제 주머니 안에 있는 바로 그 단추가 달려있던 자리. 할아버지의 표정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아니, 웃으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입꼬리가 올라가 있었지만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불안한 표정이라고 해야 할지, 기대와 두려움이 섞인 얼굴이라고 해야 할지, 9살의 저는 그 표정을 읽지 못했습니다. 40이 된 저는 읽을 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지상 낙원을 완전히 믿지는 않았던 겁니다. 하지만 갔습니다. 오사카에서 조선인으로 사는 것보다 나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손자와 아들과 며느리를 데리고 더 나은 곳이라고 믿고 싶은 곳을 향해 갔습니다. 틀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속은 것이었습니다. 조총련이 말한 지상낙원은 거짓이었습니다. 북한 정부가 내건 약속은 처음부터 없는 것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가족을 지옥에 데려간 것이 아니라 천국이라고 쓰인 문으로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문 뒤에 지옥이 있다는 것을 할아버지는 몰랐습니다. 9만 3천 명이 몰랐습니다. 미안하다. 요덕에서 할아버지가 마지막으로 한 말, 그 미안하다의 무게를 저는 이제 압니다. 할아버지는 자기가 틀렸다고 생각하며 돌아가셨을 겁니다. 선택이 잘못됐다고, 가족을 망쳤다고, 그 죄책감을 안고 65의 몸으로 벌목을 하다가 폐렴으로 죽었습니다. 할아버지, 틀린 게 아닙니다. 속으신 겁니다. 그리고 할아버지를 속인 그곳이 결국 우리를 살린 곳이기도 했습니다. 원망할 곳과 감사할 곳이 같은 곳이었어요. 세상은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사진을 복사해서 빈방 벽에 붙였습니다. 어머니와 미나가 올 방, 합격증 옆에 할아버지의 사진이 나란히 걸렸습니다. 지금 저는 40대 중반입니다. 서울의 작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침에 밥을 지어 먹습니다. 혼자 먹는 밥상이지만 쌀이 솥에 있다는 것이 아직도 신기할 때가 있어요. 가끔 된장찌개를 끓이는데 국이 끓는 소리를 듣고 있으면 이상하게 마음이 놓입니다. 일을 합니다. 공장은 그만두고 지금은 탈북자 지원단체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새로 온 탈북민들에게 정착을 돕는 일입니다. 하나원에서 나온 사람들이 처음 서울에 올 때 제가 했던 것처럼 낯선 것들 앞에서 멈춰서는 모습을 봅니다.
저도 처음에 그랬으니까요. 에스컬레이터를 처음 탔을 때 내리는 타이밍을 못 맞춰서 앞사람 등에 부딪혔습니다. 두만강 얼음 위에서는 안 넘어졌는데 백화점 에스컬레이터에서 넘어질 뻔했어요. 그때 옆에 있던 아주머니가 팔을 잡아주면서 웃으셨는데 저도 모르게 따라 웃었습니다. 한국에 와서 처음 웃은 날이었어요. 교통카드 앞에서 당황하는 손, 에스컬레이터 앞에서 멈추는 발, 눈을 마주치지 못하는 습관. 제가 한국에 와서 겪은 작은 행복입니다. 어머니와 미나의 소식은 여전히 끊겨 있습니다. 마지막 연락 이후 10년이 넘었습니다. 살아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도 연결된 사람이 있습니다. 연변에서 저를 숨겨주셨던 조선족 아주머니와는 연락이 닿았습니다. 탈북자 지원단체를 통해 전화번호를 찾았어요. 처음 전화했을 때 아주머니가 제 목소리를 못 알아들으셨습니다. 제가 그때 쌀밥 해주신 아주머니, 저 준호입니다라고 했더니 한참 아무 말이 없으시다가 아이고, 살았구나 하셨어요. 지금도 명절마다 전화를 합니다. 아주머니는 올해 70이 넘으셨는데 전화할 때마다 밥 잘 먹고 다니냐고 물으십니다. 살아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빈 방은 여전히 비어 있습니다. 할아버지 사진과 합격증만 벽에 걸려 있습니다. 가끔 그 방문을 열고 환기를 시킵니다. 아무도 없는 방에 바람을 넣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그리고 저는 가끔 단추를 꺼냅니다. 오사카에서 시작한 이 단추. 니가타, 청진, 평양, 요덕, 함경남도, 무산, 두만강, 연변, 쿤밍, 하노이, 호치민, 푸놈펜, 인천, 서울. 단추가 거쳐온 도시들을 손가락으로 세면 14개입니다. 단추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금색이 바래고 모서리가 달았을 뿐 모양은 그대로입니다. 9살 때 이 단추는 할아버지의 양복이었습니다. 12살 때 이 단추는 공포를 견디는 손잡이였습니다. 16살 때 이 단추는 아버지의 유언이었습니다. 20살 때 이 단추는 석방의 증거였습니다. 33살 때 이 단추는 질문이었습니다. 45인 지금 이 단추는 대답입니다. 할아버지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속았을 뿐입니다. 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남겨둔 것이 있었을 뿐입니다. 어머니는 저를 보낸 것이 아닙니다. 살린 것입니다. 이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기억해라. 여기 있던 사람들을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할아버지를, 아버지를, 할머니를, 동수를, 이 할아버지를, 그리고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단추 하나에 네 세대의 삶이 들어있다는 것을.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빈 방은 아직 비어있고 어머니와 미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를 여기서 멈추는 것은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아직 끝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할아버지가 니가타 항구에서 제 손을 잡았을 때 할아버지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지금 제 주머니 속 단추도 따뜻합니다. 손이 닿으면 따뜻해지는 것이 금속의 성질입니다. 사람의 온기가 옮겨가는 겁니다.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연을 만들면서 중동의 전쟁 뉴스를 봤습니다. 폭격으로 아이들이 죽었다는 소식이었어요. 그 기사를 읽고 나서 사연 속 9살 준호가 다르게 보였습니다. 나라와 시대가 다를 뿐 어른들의 결정에 아이들이 짓밟히는 구조는 똑같았습니다. 누구는 자유를 말하면서 폭탄을 떨어뜨립니다. 김정은은 인민을 위한다면서 수용소를 운영합니다. 전부 본인이 옳다고 믿고 있어요.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 이 확신이 폭탄이 되고 수용소가 되고 전쟁이 됩니다. 저도 인간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저도 이기적입니다. 내가 옳다는 생각에 빠질 때가 있고 나와 다른 사람을 틀렸다고 단정할 때가 있습니다. 인간의 이기심을 욕하면서 정작 내 안에 이기심은 못 보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기적이다. 이걸 인정하고 시작하면 조금은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면 상대방을 보는 눈이 조금은 바뀌지 않을까. 사연 속 할아버지는 속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평생 믿었던 것이 틀렸다고 인정하는 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일입니다. 그래도 할아버지는 그 말을 했어요. 그게 이 이야기에서 제가 가장 오래 생각한 장면입니다.
인간은 존엄하다 라는 말을 저는 사실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약속이라고 생각합니다. 지키지 못할 때가 더 많은, 그래도 놓으면 안 되는 그런 약속. 이 사연이 그 약속을 한 번쯤 떠올리게 하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탈북 감동 스토리였습니다.